자, 동양 철학은 이렇게 두 파트로 안 나눴어요. 그냥 쭉 한 가지 흐름대로 뭐가 뭐 이렇게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 다 앞에 거를 이런 식으로 계승해서 내가 재해석한다는 느낌으로만 철학 사상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건 동양은 왜 그러냐면은 일원론이라고 해요. 근원이 하나밖에입니다. 자연이랑 나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집단이랑 개인이랑 구분하지 않아. 제일 처음에 내가 1단만 짧게 설명을 했는데, 동양은 공동체주의적 세계관에 가깝고요, 서양은 개인주의 세계관에 가까워요. 그래서 동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어쩌고 개인이 어떠고 집단이 어떠고 사회가 어떠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서양 철학은 두 개를 나눠서 약간 좀 이성 진리 이쪽이 좀 사회에 가까운 쪽이고, 집단 진리 뭐 신 뭐 이런 쪽에 가까운 쪽이고, 요거는 개인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쪽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서양 철학에서 이렇게 이성 진리 막 이런 걸 추구하는 쪽의 철학이 나오는 이유는 인간과 집단을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연하고 개인을 나눠서 생각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쪽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하는 이 집단 뭐 절대적 진리가 있고 뭐 이런 입장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 개인 따라 다르고 내가 기준이 돼서 뭐에 따라 다르고 뭐에 따라 다르고 라고 하는 이쪽 감각 경험 라인이 있는 거야. 계산이?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쭉 타고 내려가고 이쪽 라인으로 쭉 타고 내려갈 겁니다. 적다가 말았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고대 이성 진리 이쪽 라인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네들이 나와요. 지금 그 전체 서양 3단원 개발을 하는 중이야. 근데 오늘 배울 거는 얘네들. 그리고 감각 경험 쪽 라인에서는 소피스트라는 애들이 나옵니다. 소피스트. 여기는 감각 뭐 상대론 쪽, 뭐 개인적 뭐 진리관 이런 거 설파하는 쪽이고, 여기가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감각 경험이 중시하고 여기는 이성 진리가 중요시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세 시대가 되면 이성 진리, 감각 경험 이런 거 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신앙이 중요해요. 중세는 신 중심의 시대라서 황제권 줄어들고 교황권이 성장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성이든 감각이든 이런 거 안 중요하고 전부 다 신앙이 중요해. 교부 철학, 스콜라 철학 이런 애들이 많아요. 제가 좀 빠졌는데 중간에 헬레니즘 철학이 나오는데, 여기 이성 진리 라인에서는 스토아 학파, 여기는 에피쿠루스 학파라는 철학 학파가 나옵니다. 에피쿠루스. 그러나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거고, 그냥 이름만 들어나 어차피 쭉 나중에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냥 전체 서양 철학에 나오는 학자들이 요 두 개로 나눠서 간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철학자들이 나온다면 이성 진리 라인에서는 데카르트라든가 스피노자 같은 학자들이 나와요. 여기서 베이컨이라든가 근세의 감각 경험 쪽 라인, 베이컨이라든가 베이컨이랑 누구 있지? 공리? 여기가 공리주의고, 베이컨 하면 더 나오는데 여기 공리주의. 흉이 나오는데, 흉이 나올 때도 요새 교육과정은 안 나오더라 하지 말자. 이전 교육과정에 흉이 나왔는데, 데이컨, 스파르자스, 베이컨 이런 것만 알면 되고, 이성 진리 라인에서 근대에서는 칸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칸트. 여기는 공리주의 둘이 대비해서 볼 거고, 현대에는 이성 진리 라인이 없어요. 여기까지 중세까지 신 중심이었고, 여기부터 근세 근대는 전부 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뭐 경험, 감각 이런 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신을 탈피했잖아. 중세까지가 신이고, 요 근세로 넘어가는 그 여러 그 계기 중 하나가 르네상스야. 르네상스 뜻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뜻이야. 부활. 르네이산트를 이제 부활이라는 거를 라틴어로 읽으면 르네상스지. 그래서 요것도 다 인간의 감각, 인간의 경험, 뭐 인간의 이성 이런 걸 중시하는 라인이라서 요까지는 전부 다 이성, 진리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야. 근데 현대가 되니까 이성, 진리 이런 거 아무것도 막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쪽은 안 나오고 실존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실존주의가 조금 이제 감각, 경험, 이성 이런 거 없고 절대적 규칙이 없고 이런 입장. 실존주의. 유럽에서 유행합니다. 유럽에서. 요거는 유럽에서 있는 거고, 이거는 이성 진리 라인도 감각 경험 라인도 아니고 그냥 개개인을 조금 더 중시하는 거예요. 개인의 경험. 요거는 객관적인, 이건 주관적 경험. 뭐 예술 이런 거예요. 실존주의자들이 다 극작가, 음악가 이런 거 했습니다. 개인의 주체적 결단 뭐 이런 거 강조하는 라인인 거고, 왜냐하면 이 이성이나 감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인간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믿었던 인간들이 1,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그 인간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진 거지.
인간은 문명이 발전하고 진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대까지는. 왜? 유럽 애들이 뒤주인잖아. 유럽 애들의 근대는 유럽 전성기입니다. 막 식민지 개척하고 막 이러던 시기야. 그래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인류는 진보하고 역사는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애들입니다. 얘네들까지. 근데 유럽이 잿더미가 됐죠. 그래서 꿈도 희망도 없어 이런 학자들이. 근데 이쪽 라인은 그럼 어디로 갔냐면 여기는 살아나거든. 미국은 다시 이제 꿈과 희망이 가득 채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은 잿더미가 됐는데 그 유럽의 무기 팔아먹으면서 엄청 성장한 애들이 미국이거든요. 따라오이니 얘들아? 네, 대충만 알아들으세요. 대충. 그래서 영국을 계승한 게 미국이잖아. 영국에서 독립했죠. 이쪽 라인이 영국 경험 라인인데 베이컨 공리주의 쪽 애들 다 영국 애들이야. 여기는 그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애들입니다. 이쪽은 대륙 합리론, 여기는 영국 경험론이라고 하는데 영국 애들이 미국으로 가요. 영국도 지금 잿더미가 됐지. 그래서 미국에서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는 이성 진리 쪽 라인은 없고 이성 진리도 아니고 감각 경험도 아닌 실존주의라는 게 유럽에서 있고 미국에서는 영국 경험론을 계승해가지고 실용주의라는 학파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상단원 전체예요. 지금은 너무 대충 얘기하는데 그냥 이거 두 개 나눠져 있고 이거 두 개 나눠져 있는 거의 시초가 뭐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여기 이성 진리 라인, 그다음에 소피스트 감각 경험 라인 밑으로 쭉 나올 거다 정도만 이해하면 돼. 이 내용은 어렵지 당연히. 이 내용은 어렵고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어차피 하면서 계속 얘기할 거야 내가. 이해가니? 이거 알 필요 없다 지금. 이거 시험 범위도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아마 동양 철학까지면은 거의 뭐 1학기 범위를 짧게 나가는 학교들은 1학기 범위를 다 나갔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요 고대 철학까지가 아마 많이 나가는 학교들도 1학기 범위를 다 나갔어요. 그래서 1학기 범위가 조금 더 나갈 겁니다. 남는 시간을 여유롭게 합시다.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어느새. 다다음 주는 그냥 시험 치고 저번처럼. 그래서 전 학교 1학기 범위 넘어서 이제 조금 이제 2학기 범위까지 일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 다음 주 서양 고대 정도까지는 2차 평가 범위로 놓겠습니다. 여기도 좀 잘 공부하십시오. 아까 이쪽에 이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거 나왔죠. 그리고 여기 소피스트 나왔잖아. 감각 경험 쪽 라인에서 제일 처음 고대 그리스처럼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저 위에서 요거 소크라테스, 플라톤 여기 소피스트 나오기 전에부터 시작해요. 자, 1번에 자연 철학이라고 적습니다. 자연 철학. 알 필요는 없는데 밀레토스 아파라고 해요. 그리스 식민지 중에 밀레토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쪽 지방에서 유행했던 철학 사조를 의미합니다. 자연 철학. 그 과학 시간에 내용 들어봤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 탈레스, 만물의 근원은 원자, 데모크리토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 얘기했어요. 이전까지는 뭐였냐면 아직 사람들이 그 신화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시기죠. 그래서 천둥이 친다. 제우스가 분노했다. 뭐 이런 식입니다. 파도가 막 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막 많이 들이쳐. 포세이돈이 화가 났구나. 뭐 이런 식이라고. 근데 이제 그 조금 인간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진보하다 보니까 이거는 왜 이럴까?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뭘까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으로 생각하던 시기야. 그런 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을 찾기 위한 노력, 세상의 기원을 찾기 위한 뭐 탐구 이런 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자연처럼 처음에. 그래서 옆에 보면 신화적 세계관에서 세계와 자연에 관심을 가지는 걸로 나오죠. 탈레스, 헤라클레이토스, 데모크리토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정도로 알면 돼.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오답선제로 나올 건데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단독 주제로 나오잖아요. 그냥 오답선지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철학사도 외울 필요 없고 그 소피스트 이전에 이런 애들이 있었다 정도만 알면 돼요. 소피스트 이전에 이런 애들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 자연 철학 시기가 끝나고 나서 저번에 얘기했는데 부처님이랑 공자님이랑 소크라테스가 다 비슷한 시기 살았댔죠. 뭐가 도입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와서 철기가 도입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와서 이 소피스트들이 등장하는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페르시아 전쟁 이후예요.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 누가 전쟁한 거예요? 누구랑 페르시아랑? 그리스랑 페르시아랑 전쟁한 겁니다. 거기서 아테네의 활약으로 그리스가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중동 세력이 유럽 세력을 침입을 못하고 병합을 못 시키고 끝나는 전투인데 요거 이후로 그 조금 철기 시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뭐 조금 더 자연에서 요 사회 공동체 폴리스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유럽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가 여기 있어요. 남부 유럽에 있습니다. 남부 유럽, 발칸 반도 쪽인데 여기는 남부 유럽은 다 뭐냐면 지형이 다 반도잖아. 반도는 뭐다? 반도특? 산이 많다. 그래서 여기도 산이 많기 때문에 지형이 막 이래가지고 중국처럼 큰 중앙 집권 국가가 들어서기 힘들다고. 그래서 위에 여기 신전이 있어요. 아크로폴리스라고. 아래쪽에 광장이 있습니다. 아고라라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국가 한가니 폴리스라 그래요. 도시국가죠. 도시국가. 그래서 요 그 자연 철학이 지나가고 요 페르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자기 폴리스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강하게 좀 관심이 옮겨가는 시기예요. 고대 그리스 시기. 그러니까 저희 소피스트들이 등장하는 시기. 그리고 여기는 그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하면서 아테네가 지중해 무역을 제패하거든요. 여기가 다 이제 아테네 땅이 됐어. 이 아테네 영역이 됐어.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쟁 과정에서 잡아온 노예들 그리고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여기서 벌어들인 막강한 부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제한적 민주주의였죠. 여성 노동자 외국인들은 투표권이 없는 이런 걸 배웠지. 종합사회에서 배웠잖아. 고대 아테네. 그래서 그 이제 직접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 국가, 인간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직접 민주주의 시대다 보니까 재판 과정 이런 것도 다 서로가 서로를 고발할 수 있고 내가 민회에 참가해가지고 나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치권에 뛰어들어서도 내가 얘기하는 정책을 입안시키고 있잖아. 입안시키고 싶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말로 설득해야 되는 시기예요. 직접 민주주의. 이해가니?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발달했던 학문이 뭐냐면 이 용어를 기억해둬라. 수사학이라고 그래요. 수사학. 수사를 하는 학문이 아니고 말을 꾸며낸다는 얘기예요. 말을 이쁘게 꾸미는 거. 수식한다 할 때 그 숫자입니다. 말을 한자를 쓰고 말을 수식한다. 그리고 웅변술. 내 자신을 변호하는 거지. 변론술.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는 시대야. 그러니까 일타 강사들이 세계를 두루잡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강사.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학문. 왜냐면은 진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고소 고발할 수 있는 사회거든요. 그리고 재판은 누가 하냐면 일반 민중들이 참가해가지고. 그리고 법도 제대로 된 게 없어.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청중들만 대심원들만 설득시키면 나는 유죄를 받을 수도 있고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있습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면은 사실은 절대적 진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성문 헌법조차 없어. 법전이 없어. 그럼 절대적 진리보다는 내 말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남보다 내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기만 하면 되는 시대야.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상대적인 시대입니다. 요때까지는. 괜찮지? 소피스트들은 원래는 이 소피아가 소피아는 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소피아. 그래서 지식인들을 그냥 소피스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지식인들이 뭐했다?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었지. 근데 이런 가르치는 학문들의 그 경향이 어때? 좀 상대적이고 좀 더 추상적이고 약간 두루뭉실한 그런 걸 가르쳤어. 대표적인 뭐 이런 거를 일화를 하나 설명해 줄게. 가장 대표적인 소피스트의 유명한 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냐면은 프로타고라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 좀 잘 나와요. 프로타고라스. 요 프로타고라스 일화 중에 좀 유명한 얘기가 얘가 1타 강사잖아요. 소피스트면. 소피스트의 1타 강사인데 그 어느 날 한 명 낯선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낯선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당신으로부터 변론술을 배우고 싶은데 1타 강사라는데 되게 강의료가 비싸겠죠.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좀 강의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프로타고라스가 네가 그러면은 나한테 변론술, 웅변술, 수사학 이런 걸 배운 다음에 변호사로 나중에 누가 말 잘 못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 고용해가지고 변호인을 고용해가지고 돈 주고 변론을 맡긴단 말이야. 네가 변호사가 나중에 돼가지고 변론을 맡은 다음에 거기서 재판에서 이기면 네가 처음 이기는 재판의 그 소송료, 받은 그 수임료를 나한테 학원비로 납부를 해라. 그러면서 한동안 열심히 가르쳐줬습니다. 프로타고라스가. 제자 이름이 에우 아틀라스라 그래요. 알 필요 없습니다. 에우 아틀라스. 그래서 열심히 에우 아틀라스한테
이제 변론술, 웅변술, 수사학 이런 걸 딱 가르쳐 줬는데 얘가 딱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음악가가 됐어요. 그냥. 그래서 원래 조건이 뭐였어? 얘가 그 재판을 맡아가지고 남을 변호한 다음에 재판에서 이기면 수임료를 이렇게 강의료로 납부하는 거였지. 근데 재판을 안 맡으면 어떻게 돼?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계속 놀고 먹고 있으니까 음악가가 돼가지고 야, 너 나한테 열심히 강의 들었잖아. 왜 돈 수강료 납부 안 해? 라고 해가지고 프로타고라스가 에우아테네스를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이 딱 재판정에 섰는데 서로 딱 쳐다보면서 얘도 얘 보고 깔깔깔깔 웃고 얘도 얘 보고 깔깔깔깔 웃고 있었어요. 근데 왜 서로 웃고 있었냐고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프로타고라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 자, 조건이 얘가 나한테 재판에서 이기면 첫 수임료를, 그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 첫 수임료를 나한테 주는 거였는데, 만약에 내가 재판에서 내가 프로타고라스가 재판정에서 프로타고라스가 패배했다라 그러면 얘는 재판에서 이긴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긴 가격을 얘한테 돈을 지불해야겠지. 수임료를 지불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승리하고 얘가 패배했다고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려줘. 그럼 내가 재판에서 이겼잖아. 그럼 수임료를 내야지. 그러면 강의료를 납부하라고 재판을 내린 거 아니야? 강의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음악가 일지라도. 맞지? 그래서 나는 어느 쪽으로 하든 얘한테 돈을 받으시니까 난 상관이 없어. 이런 입장이고, 에오 아틀라스도 거꾸로 똑같은 이유겠죠. 내가 재판에서 이겨. 에오 아틀라스가 이겨. 근데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패배했어. 그러면 원래 강의료를 납부하는 조건이 내가 재판에서 이겼을 때 그 수임료를 납부하는 거잖아. 근데 난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재판에서 졌으니까 재판에서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둘이 깔깔깔 웃고 있었고, 고대의 딜레마라고 있어요. 나무 위키에 처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말장난들이 유행하던 시기야. 그래서 절대적 뭐 이성적 뭐 확실한 진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감각 경험 라인으로 갑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거야. 괜찮죠? 대표적인 학자들을 좀 봅시다. 2번이 프로타고라스예요. 얘가 제일 좀 그때 당시 이름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얘가 한 말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입니다. 요 용어를 기억해야 된다. 내지는 요 학자들이 한 말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위에 밀레투스 학과는 안 나오거든요. 자연철학은. 얘들은 나온다. 소피스트들은 학자 이름이랑 그 학자가 무슨 얘기 했는 것까지 나와. 2번 프로타고라스 상대주의죠. 상대주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리고 옆에 그러면 반대말은 보편주의. 보편적 진리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는 인간의 만물의 척도면은 인간마다 나의 기준과 너의 기준과 뭐 예성이의 기준과 혜린이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 내가 만물의 척도니까 내 기준 따라 세상 만물을 정의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 절대적 어떤 진리가 있어. 각 사람마다 달라지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그 모든 참 거짓을 판별하는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게 절대 보편주의다. 보편주의. 그런 거랑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3번은 회의주의. 트라시마코스 아우구스투스 고르기아스 3번은 고르기아스라고 적으시죠. 회의주의고, 고르기아스는 이런 말을 했다.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해도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해도 전할 수 없다. 어떤 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책상이 있다고 생각하죠.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책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책상이 있다고 내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 저 멀리 있으면 책상이 저 멀리 있을 텐데 내가 그걸 인지할 수 없으면 책상이 없는 거죠, 사실. 거긴 책상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인지할 수 없으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있는 거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내가 혹시나 여기 가까이 있어가지고 책상을 인지할 수 있잖아. 인지할 수 있다 해도 그게 존재한다 해도 내가 그걸 알 수가 없다고.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존재한다 해도 내가 그걸 제대로 인지했는지도 모른다고. 혹은 내가 제대로 인지를 했다 그래도 인간의 말이라는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인지한 거를 남한테 제대로 전달할 수조차 없다고. 그럼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주의입니다. 회의주의. 다 의심해봐야 되는 거지. 절대 진리 같은 건 당연히 없는 거지. 그래서 반대는 절대주의죠. 여기는 회의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절대적 진리 같은 게 없는 거고, 반대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 4번 같은 거는 4번에는 트라시마코스라고 있습니다. 트라시마코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정의한 사람입니다. 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지금 다 물건을 훔치는 건 일반적으로 부정의한 걸로 보잖아요. 절도는 나쁜 거죠. 살인도 나쁜 거죠.
근데 살인이나 뭐 절도 이런 거 죄를 만든 사람은 누가? 도둑질을 하면 나쁘다고 정의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진 사람들이니까. 물건이 없으면 물건을 훔치지 말자는 법을 안 만들었겠지. 사회 질서를 흐트리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회에 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야 그 사회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내가 손해를 보는 사람, 그래야 이득을 보는 사람들일 거니까. 정말 그런 기준들은 다 누가 세운 거야? 위스 강한 자들, 강한 자들. 그게 정의로운 거라고 강한 자들이 정의했다. 그러면 그 강한 자들이 바뀔 때마다 사회 주도적 가치가 바뀔 때마다 정의롭다는 거의 개념조차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인 정의라는 게 없다는 거지. 강자가 바뀔 때마다 절대적 정의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실주의고 현실주의. 강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거. 반대로 이상적 진리가 있다는 거지. 이상주의. 그래서 이 얘네들이 막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 이런 애들이 소피스트 애들이 수사, 변론술 이런 거 가르치면서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니니까 여기에 대비돼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반대되는 입장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얘도 그때 당시는 그냥 일반적인 소피스트 중에 한 명이야. 소피스트 중에 한 명인데 나는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피스트였던 거지. 그래서 얘가 요런 애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절대적 진리 같은 걸 이렇게 있다면서 도장 깨기를 하면서 댕겼던 사람입니다. 다 찾아다니면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당신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면서요. 절대적 그 진리 같은 게 막 뭐라면서 막 이렇게 정의하는 걸 들었는데 진리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얘네들은 진리란 상대적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지.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당신은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진리라는 게 상대적인 게 진리가 아니잖아. 어떻게 상대적인 게 진리라고 할 수 있겠니? 그죠? 그런 식으로 막 문답 하면서 결국 얘네들이 말하는 게 다 틀렸다라면서 말하고 돌아다니네. 소크라테스. 근데 얘가 약간 좀 신선하죠. 약간 그때 당시 뭐 얘기하던 주 1타 강사들한테 가가지고 얘네들 네 말 다 틀렸어라고 막 도장 깨기 하고 다니던 논객이라고. 그래서 이 주장이 다 당시 진리랑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던 사회 분위기인데 거기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자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당시 젊은이들한테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소크라테스. 얘네들 싫어하겠지.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500인 평의에 가가지고 나중에 사형당해가 죽거든요. 민주주의 투표로. 500인 손들어가지고 220인이 찬성하고 220인이 반대하고 280인이 찬성해가지고 독배를 마시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움 많이 받고 다녔죠. 사형 당하는 명분이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사회를 혼란케 했다는 명분입니다. 그때 당시 이런 거 좀 많이 이렇게 아테네 민주주의 사회를 어지럽혔다고 얘네들이 보는 거지. 얘네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거 보편주의, 절대주의, 이상주의 쪽 라인이 소크라테스고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 얘네들이 상대주의 쪽 라인이라고 얘네들을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그 소피스트 할 때 그 철학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그러죠. 필로소피가 필로가 필리아라는 단어고 그거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소피가 아까 지혜랬죠. 소피아. 소피스트가 지혜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소피스트. 필로소피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필로소피인데 이게 필리아라는 단어고 필리아. 소피아가 아까 소피아. 이게 지혜라고. 소피아 지혜로운 사람이 소피스트입니다. 그럼 필리아는 사랑이고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라고. 얘네가 철학자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 철학자들 중에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제 사람이 얘여가지고 반대급부로 얘가 딱 주목을 받게 된 거지. 소크라테스 입장을 봅시다. 소크라테스 입장 아래쪽. 요 세 명 기억해라. 자 30초간 외웁니다. 30초.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자. 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만물의 척도죠. 인간은 만물 척도. 요새는 스타크래프트를 알았는데 스타크래프트에 종족이 3개 나오거든요. 저그, 프로토스, 테란이야. 그런 게 있습니다. 여자애들은 모르겠지만 프로토스 우리 때는 이게 스타크래프트가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애들 다 알았는데 얘는 테란이거든요. 인간의 만물의 척도니까. 테란이 인간족이고 프로토스는 외계인 종족이야. 프로토스 꼬랐다 이렇게 봅니다. 프로토스 꼬랐다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야. 그렇지. 그다음에 고르기아스는
그 알렉산더 대왕 설화 중에 뭐 매듭 못 풀어가지고 이렇게 칼로 자르니까 얘가 매듭 푼 거가 나오잖아. 모르니? 그 매듭 이름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에요. 고르디우스의 매듭인데 뭐냐면 이건 설화가 그 매듭이 막 신전에 얽혀 있는 거지. 근데 신탁이 내려와가지고 이 매듭이 묶여 있는 걸 푸는 자가 세상을 제패할 것이다라고 신탁이 내려왔었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그 신탁을 듣고 그 신전 가가지고 막 처음에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다. 안 풀리잖아. 안 풀렸으니까 이거 푸는 자가 세상을 제패할 거라고 신탁이 내려왔겠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조금 이렇게 풀어보다가 안 되니까 칼 가지고 내리쳐가지고 매듭을 끊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매듭을 푼 거잖아, 그것도. 맞죠? 그래서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제패했다 뭐 이런 식의 설화인데 그 설화에 나오는 매듭 이름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그지? 이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이거는 사람 이름이고 이거는 매듭 이름인데. 그래서 풀 수 없다, 알 수 없다, 회의주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풀기 어려운 거 힘든 거 회의주의. 너무 문제가 풀기 어려워서 회의 풀는다 이렇게 외웁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고 사람 이름은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실 이거 둘 다 나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변형해서 외운다 알 수 있었는데 둘 다 외우기 힘들죠. 둘 다 모르면. 그다음에 트라시마코스는 강자의 이익이죠. 정의는 강자의 이익. 그래서 강자한테 이제 얘는 좀 찐다는 거지. 그래서 트라시마코스는 강자한테 쳐맞아가지고 트라우마 생겼다. 이렇게 트라우마 생겼기 때문에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라는 거는 그냥 강자의 이익일 뿐이구나. 그지? 나는 약자니까. 이건 정의라고 하는 건 걔네들의 기준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트라우마 생겼어. 외웁니다. 10초. (5초) 예성아, 학자 이름 3명 누구야? 학자 이름 3명. 학자 이름 3명. 프로타고라스, 프로토스 고라스, 프로타고라스. 그다음에 한 명 더. 무슨 기아스? 고르기아스. 하나는 트라시마코스. 서연아, 고르기아스는 뭔 얘기니? 고르기아스는 진리는 없다. 있더라도 알 수 없다. 알더라도 잘할 수 없다. 고르기아스라는 겁니다. 회의주의. 미나, 트라시마코스는 뭔 얘기? 트라시마코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익 정의. 혜리나, 프로타고라스는 뭔 얘기지?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마음의 척도 알아야 된다.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나온다 안 되시는요. 여기까지 소피스트 3명이었고 여기에 좀 이제 반대되는 의미로 대립하는 의미로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거지. 여기는 주지주의라고 합니다. 5번에 주지주의. 이거는 주인주자, 의뜸주자고요. 지는 지혜로울 지자입니다. 지혜할 때 그 지자.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주의야. 절대적인 진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식은 절대적 진리, 참 지식 이런 거. 참 지식이 중요하다는 주의입니다. 여기는 참 지식은 없죠. 저 위에는 소피스트를. 자, 모든 악행의 원인은 무지고 진실로 안다면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 얘는 그 무지의지라고 하거든요. 무지의지. 소크라테스 강조하는 지식은 내가 그 유명한 말 그 얘기했잖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근데 너 자신의 뭘 알라는 얘기냐면 너 자신의 멍청함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실제로 그거예요. 너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소피스트는 지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기네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일타 강사야 이러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막 변론지를 훈련스러워 가르치고 있잖아. 비싼 수익료를 받고 비싼 돈 받으면서. 근데 얘네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사실은 진리라는 건 절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로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니?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밑에 있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거든요. 소크라테스 변명이 나와있죠. 이거는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직접 이런 일화를 겪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다 플라톤이 쓴 책에 나와 있어. 플라톤의 쓴 책에 따르면은 스승님을 변호하는 책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사형 처하고 나서 이제 스승님의 입장에서 뭐가 이거 아테네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쓴 책이야.
근데 여기에 따르면은 아테네 신탁이 내려왔어요. 어느 날 신탁이 내려와가지고 그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 신탁이 터졌는데 그 신탁의 내용이 그 전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소크라테스다라고 신탁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신탁을 듣고 아니 이런 신탁이 내려올 리가 없다. 나는 되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엄청 멍청한 사람인데 왜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신탁이 내려왔을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막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냥 그 1타 강사들 찾아다니면서 막 묻고 그랬다고. 5분이에요. 5분 뒤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는 신탁을 듣고 소크라테스가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엄청 멍청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신탁이 내려왔을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 도장 깨게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 채 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는 나는 내가 적어도 뭘 모르는지는 안다. 그럼 쟤네들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뭘 모르는지는 아니까 내가 좀 더 똑똑한 거죠. 그래서 가장 그리스에서 현명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이거를 무지의지라고. 네네네. 쉬는 시간도 없고. 쉬는 시간 방금 끝난 거 아닌가? 하고 시작하시고. 네네. 낼 거 있는 사람이 낼 거 있는 사람. 낼 거 있는 사람. 뭐지? 네. 쉬는 시간 다 보장하면서 악덕 강사가 아닙니다. 악덕 강사가. 그래서 그 내가 모른다는 걸 깨닫는 지혜예요. 여기서 도장 깨기 하고 다니는 게 대표적으로 밑에 나오는 게 케팔로스와의 문답 이런 거 있거든요. 문답법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자, 요 사람은 작년에 배웠죠 우리 정의의 정의는 뭐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배적 정의 얘기할 때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게 정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게 고대 그리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에 대한 정의거든. 케팔로스가 평소에 정의는 이런 것이다 라면서 막 떠들고 댕겼던 거지. 소피스트로서.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가가지고 케팔로스랑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말을 주고받는데 살짝 이제 밑밥을 깔아요. 도둑질은 일단 먼저 가가지고 정의라는 게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게 정의라면서요. 케팔로스가 한 거지. 그래서 도둑질은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케팔로스가 도둑질은 당연히 남의 걸 훔치는 거니까 부정의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거든. 그렇게 이제 밑밥을 깔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게 정의롭다며. 그러면은 내가 도끼를 하나, 이게 무기, 뭐 도끼든 무기든 간에 무기를 하나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 친구가 무기를 빌려가지고 잘 쓰고 있다가 내한테 무기를 잠깐 맡겨놓은 거지. 내가 뭐 무기 쓸 게 도끼 같은 거 쓸 일이 있어서 잠깐 도끼를 빌렸는데 친구가 어느 날 그 무기를 나한테 빌려줬던 그 친구가 막 엄청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 무기를 다시 돌려달라고 나한테 왔어. 근데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얘한테 뭐 다시 무기를 돌려주면은 얘가 남을 해치거나 아니면 자살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빌렸던 무기를 다시 돌려주는 게 네가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거. 얘는 자기 거잖아요, 도끼가. 그럼 그 도끼를 걔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는 정의로운 거잖아. 그거는 정의로운 겁니까? 당신 같으면 돌려주겠어요? 라고 하니까 얘가 어버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자기 아빠가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도끼를 빌릴 때는 뭘 빌린 거냐면 도끼를 빌린 게 아니라 도끼를 써서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을 빌린 거야. 이로움. 근데 내가 얘한테 도끼를 다시 돌려주잖아. 그러면 도끼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도끼를 가지고 뭔가 자살을 하거나 살인을 하면은 걔한테는 해롭겠죠. 나는 이로움을 받았는데 해로움을 돌려주는 거면은 걔한테 잘못 돌려주는 거잖아. 그거는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다. 대답 잘했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 소크라테스가 응 하더니 그러면은 남한테 해로움을 받았으면 해로움을 돌려주는 거고 이로움을 받았으면 이로움을 돌려주는 건데 내가 남한테 만약에 해로움을 받은 경우라면 남한테도 해로움을 돌려주는 게 맞아요? 맞다고 해야겠지. 아까 논리가 쭉 맞다고 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그럼 도둑질은 정의로운 거군요. 왜? 남한테 내가 해를 끼친 경우에 그 실제로 해를 돌려주기 위해 훔치는 건 정의로운 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의적 이런 거를 인정하는 거죠. 의적. 물건을 훔쳐도 남이 나한테 해를 끼쳤으면은
다시 물건을 훔쳐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도 해를 끼친 만큼 해를 끼치는 거니까.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상대적인 게 아니라 물건을 훔치라는 건 나쁘다는 그 절대적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문답으로 그 도장 깨기 하면서 다녀가지고 소피스트들이 싫어해가지고 결국은 사용 나온 거예요. 이런 방식을 뭐라 그러면 문답법이라.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그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방법인데, 답변을 원하는 거 아니야. 답변을 원하는 거 아니고 해결책을 도출해낸 자는 문답법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문답법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아 그래요? 근데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이것만 계속 묻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올 때까지 해. 그래서 무지의지입니다. 네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깨달으라. 근데 이거를 왜 했냐면은 사실은 이런 거죠, 이런 거. 그 예성아 담배 핀게 여기에서 너 했나? 이 얘기를 안 했나? 예성이가 담배를 폈다고 합시다. 예성아 담배 피니? 안 피죠. 근데 평행세계의 예성이가 담배를 폈다고 칩시다. 담배를 폈는데 언제 폈어요? 작년에 그 뭐 통합사에 한 5등급 맞고 슬퍼가지고 한데 옆에서 진기가 아 괜찮아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때부터 핀 거잖아요. 작년 6월달부터.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걸 알고 있잖아. 나쁘다는 거. 나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못 끊고 있어? 진짜 나쁜 거를 모르기 때문에 못 끊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담배는 나쁘다는 사실은 그냥 몸에 좀 해롭고 죽을 확률이 좀 높아지고 뭐 폐암 좀 걸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건데 진짜 막 나중에 담배값이 뭐 너가 나중에 알바를 해가지고 평생 먹고 산다 치면은 담배값이 알바비의 한 4분의 1 정도 돼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뭐 취약해지고 막 담배 피다가 굶어 죽겠네, 자산 축적도 안 돼가지고 그게 엄청 그 결말이 안 좋게 되는 거를 구체적인 사실로 얼마나 해로운지를 깨달으면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끊을 거란 말이야. 소크라테스 입장인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잘못된 지식이야. 근데 그거를 비워내려면, 그러니까 그 만약에 동전이 네가 알고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은 500원짜리 지식입니다. 담배가 해롭다는 지식. 근데 담배가 해롭다는 걸 진짜 알고 있는 참된 지식, 바로 알면 담배를 바로 끊을 수 있는 그 지식들은 이 500원짜리 동전 때문에 네 머릿속으로 들어가지가 않아. 얘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10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를 이 머릿속 안에 집어 넣으려면 500원짜리 지식을 비워내야 되는 거지. 비워내야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이걸 하라는 거야. 이걸. 너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멍청함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무지의 지혜입니다. 무지의 지를 강조한 거야. 자, 모든 악행의 원인은 무지고 진실로 안다면 그럼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지주의라. 주지주의. 6번에는 무지의 자각입니다. 너 자신의 무지의 자각, 무지의지, 멍청함의 지혜, 멍청함의 자각. 무지의 지를 통해 가지고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있는 거지. 자,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라. 그리고 아까 소크라테스의 별명 설명해 줘. 네가 얼마나 멍청한지 깨달으라고. 나는 쟤네는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쟤네보다 좀 더 똑똑한 겁니다. 그리고 무지에 이르는 방법으로 7번의 산파술. 같은 말입니다. 문답법이나 산파술이나 같은데 산파가 뭐예요, 여러분? 산파?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산파. 주로 여성이 많이 했는데 그 원래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오랑우탄 침팬지까지는 인간이 사족 보행할 때는 애를 혼자 낳을 수 있었어. 애를. 그러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앞발을 가지고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거든. 오랑우탄 암컷은. 근데 인간이 직립보행하면서 골반이 좁아졌단 말이야. 직립보행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골반이 좁아졌는데 두뇌가 커졌지. 인간은 영장류보다. 그러니까 원숭이 오랑우탄보다 두뇌가 커져가지고 머리가 크게 나와요. 두개골 크기가 큰데 골반이 좁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혼자 애를 못 낳아.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 된다는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직업이 무조건 뭐가 있었냐면은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했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이 출산하도록 돕는 그 출산 도우미가 있었어. 그걸 산파라고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산파였어요. 아버지는 옥수시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 참된 지식이 나오도록 돕는, 무지를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건 뭐요 하다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올 때까지 참된 지식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는 거. 애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참된 지식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 그래서 삼파술이라고 부릅니다. 두 용어를 같은 말이야. 문답법이나 삼파술이나 소크라테스 키워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8번에는 지행합일설인데 지덕복 합일설이라고 씁니다. 지덕복 합일설. 지덕복 합일설. 다른 말로는 지행합일설이라고도 합니다. 지는 지혜고 덕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 덕이고 덕이 할 때 그 덕. 복은 행복입니다. 자, 소크라테스 일단 주지주의이기 때문에 지식이 제일 중요해. 네가 네가 담배를 못 끊는 예성이가 담배를 못 끊는 거는 담배가 해롭다는 진짜 지식을 모르기 때문이고 담배가 진짜 해롭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바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참된 지식이 곧 덕이고 이게 덕의 답니다. 이 플라톤에서는 이 덕이 좀 늘어나요. 지혜, 용기, 절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하는데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덕은 곧 지혜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 행복과 완전히 일치해요. 지혜로운 자가 덕이 있는 자고 덕이 있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다 모든 게 해결돼. 그걸 위해서 서로 이렇게 도장 깨기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해요. 그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참된 이게 참된 지식이죠. 참된 지식은 영혼의 돌봄, 영혼의 수련인데 영혼의 돌봄. 9번의 영혼의 돌봄. 내가 무지함을 깨닫고 내가 그 문답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참된 지식에 이르는 과정은 내 영혼을 보살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참된 지식을 깨닫는 과정은 영혼의 돌봄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이 표현도 소크라테스 키워드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까지는 재밌는 옛날 얘기죠. 플라톤부터 내용이 조금 외울 게 많아요. 소크라테스 2개밖에 없나요? 75페이지 이거 한번 보고 가자. 75페이지. 미나야, 자, 소피스트들은 보편적 진리는 이성이 아닌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보았다. OX. 소피스트들은 보편적 진리는 이성이 아닌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보았다. OX. 미나야, OX. 진기 OX X 왜 X입니까? X니? X입니다. 소피스트들은 보편적 진리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보편적 진리에서 틀린 거다. 경험은 맞거든요. 경험은 맞는데 진리를 찾기 위해라고만 써도 아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보편적 진리는 없어요. 소피스트들은. 고르기아스 기억나니? 고르기아스 아무것도 없다. 있어도 알 수 없다. 알 수 있어도 전할 수 없다. 보편적 진리가 어디다? 보편적 진리. 보편적 진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없기 때문에. X. 정원아. 자,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영혼을 돌보며 진리를 찾아야 한다. 진리를 탐구할 때는 이성을 사용하고 의미가 보편적으로 정의된 말을 사용해야 된다. 소크라테스 맞니? 맞아요. 영혼의 돌봄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성을 사용한다. 보편적으로 정의된다. 뭐 이런 거. 보편성, 뭐 진리, 이성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거다. 소크라테스 입장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플라톤. 여기부터 내용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 되게 앞에까지 되게 명료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막 이렇게 어그로 끌고 댕기다가 재판에 붙여줘가지고 젊은이들을 현혹한다, 사회를 혼란시킨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280도, 220도 해가지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어요, 얘가?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이제 그 독배 마시고 죽었잖아. 들어봤니 이거? 이때 당시는 그 아테네 안에서는 사실 사형이나 국외 추방이나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간수 좀 매수해가지고 막 국외로 도망가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친구가 부탁하면서 소크라테스한테 야 너가 죽게 되면은 친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내가 비난을 받기 때문에 너가 꼭 살아남아서
도망가서 내가 그런 비난을 받지 않게 도와달라라고 부탁하면서 내가 간수 매수해 줄 테니까 여기 언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무게를 좀 피난 가 있어라. 나중에 잠잠해지면 돌아와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소크라테스가 나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내가 아테네에 살았던 거는 아테네의 법, 체제 이런 거, 사회 제도 이런 거를 인정하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지금 나한테 좀 불리하다고 이 제도 체제 이런 거를 부정하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사용 받기로 했는데 사용 안 받고 도망가는 거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거는 평소 나의 사상이랑 맞지 않아 하면서 그냥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면서. 그렇지? 그런 사람. 근데 요것도 외워둬라.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이거 어떻게 외우는지 얘기했니? 얘기 안 했니?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얘의 제자가 얘고 얘의 제자가 얘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고 있니? 소프라노 이렇게 외웁니다. 순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플라톤이 완전 소크라테스 빠돌이였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이 얘기할 때 내가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아니고 그리스에서 태어나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이 있지. 스파르타, 테베, 마케도니아, 아테네 이런 건데 그 많은 폴리스 중에서 아테네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태어났는데 여기서 노예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남자로서 태어나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남성으로 사는 게 좀 제일 선진국에서 잘 사는 거야. 그렇지? 거기에 대해 감사한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스승이 그 사형제도에게 재판받을 동안은 몸이 아팠대요. 그래서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팠다 그러는데 몸이 아파서 안 나오고 이제 진짜 사형 받고 나서 스승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 씩씩대면서 아까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그런 책들을 막 짓는 거야. 아테네 민중은 썩었다 이러면서. 얘 참고로 독재 정치 옹호할 거거든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철인이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 그래. 철학자가. 그 철인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 스승님이나 나 같은 사람. 누가 아니라 저 어리석은 아테네 민중들이 아니라. 그래서 민주 정치를 비판하고 철인 정치 같은 독재 정치를 옹호하는 국가관이 나와. 플라톤.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민주 정치 때문에 죽어가지고. 괜찮니? 그래서 세계를 둘로 나눕니다. 이데아론이라 그래요. 이데아론. 그래서 현실 세계는 어때 지금? 내 사랑하는 스승님을 돌아가시게 한 저 비천하고 어리석은 아테네 민중들 현실 세계는 이렇잖아요. 되게 혼란함과 악독함으로 가득 차 있죠 현실. 스승님은 어디 가셨어요? 참고로 그 플라톤은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거든요. 영혼 불멸설. 그래서 영혼은 되게 좀 영험하고 위대하고 좀 높고 고귀한 존재고 육체는 영혼을 석박하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죽지 않아요. 스승님은 죽어서 어디를 가셨어요? 영혼의 세계로 가셨어요. 불멸하는 영혼이 간 저 높은 이상의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예요. 이데아의 세계. 그리고 이제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물질 세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이데아. 스승님이 가신 세계, 높고 영험한 세계, 비천한 물질 세계. 지금 아테네 민주주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이데아의 세계는 얘는 플라톤은 그 귀족 가문이에요.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중에 보면은 저 이방인 저 오랑캐 땅에서 왔어. 마케도니아 저 변방에서 온 거고 플라톤은 그때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주도 계층이었단 말이야. 얘는 그 가문도 좋고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엄친하죠. 얘 그 레슬링 챔피언 출신입니다. 플라톤이란 단어도 또 어깨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좀 약간 우월주의가 깃들어 있어. 성리학 배울 때 봤죠? 성리학이 약간 차별의 학문이었잖아. 이와 기를 나누는. 좀 잘 나가는 애들이 그래요. 자기 자부심이 있는 애들. 나는 이거다 이거지.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네는 이런 거지. 너네는 이와 기지 사실. 이와 기. 완전 일치하는 개념이 아닌데 비슷한 개념이야. 자, 세계는 두 개로 나뉘는데 자, 감각을 통해 경험을 통해 파악되는 현실 세계가 있고 물질계입니다. 물질계. 현실 세계. 보이니? 이거를 뭐라고 나오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라고 나와. 현실 세계입니다. 여기 나와있잖아. 가시계라고 돼 있지. 가시계. 시자가 볼 시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라고. 가시계. 그리고 이상을 통해 파악, 이성을 통해 파악되는 1번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이데아의 세계.
요거는 가지계로 돼 있지. 지혜로 알 수 있는 세계야. 이성으로 파악하는. 지가 알지자. 알 수 있는 세계인 거지. 물질 세계는 가시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가지계,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알 수 있는 세계. 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현실에 좋은 것이 있는데 이데아 세계의 좋음 자체를 모방한 개념이야. 물질이라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2번 동굴의 비유라는 비유를 듭니다. 동굴의 비유. 2번이 동굴이다. 동굴.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비유가. 자, 이 둘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자, 지금 이게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는 사실은 동굴 속이에요. 동굴 속. 동굴 속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세계인데, 우리는 뭐냐면, 자, 다 뒷짐을 지고 이렇게 손이 묶여가지고 벽만 바라보고 있는 죄수예요. 동굴에 갇힌 죄수. 근데 저 동굴 밖에 그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동굴 벽에 햇빛이 비쳐가지고 그 그림자가 보이는 거야. 현실 세계는 그냥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 이데아를 모방한 존재에 불과한 그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캔이 있잖아. 캔 있니? 대자화가 있는데 대자화 캔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햇빛이 들어와. 그러면 벽이 어떻게 되겠니? 벽이 원통으로 보이겠지. 원통으로.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 뭘로 비추겠냐? 아, 우리는 이걸 원이라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사실 직사각형이네. 이렇게 보면 직사각형이잖아. 햇빛이 이렇게 비추고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면 직사각형으로 얘가 비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 보고 아, 얘는 직사각형이구나 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얘가 모양이 좀 바뀌어. 바깥 세계에서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태양이 이렇게 비추면 아, 이거는 원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뭐라고? 원통이잖아.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을 한번 다 그려보시죠. 직사각형 아무데나 저 위에 빈칸에다가 직사각형을 그려보시죠. 직사각형. 아, 미안하다. 정사각형을 그려봐라. 직사각형은 좀 그러니까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려. 이게 너무 정사각형이 보여요. 이건 채원이의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 근데 미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어때요? 크기가 다르네. 일단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미나의 정사각형이 약간 조금 더 삐뚤삐뚤하네요. 근데 우리가 채원이 걸 보고 정사각형이라고 부르고 미나 거를 이제 정사각형을 보고 또 정사각형으로 부를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야? 얘가 정사각형이 맞는 거예요. 너무 좀 그런. 얘가 정사각형이 맞습니까?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을 부를 수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아, 네 변의 합이 같고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합이 같은 어떤 사각형 모양의 것이 정사각형이잖아. 그 정의를 알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되게 비스무리하게 보고 있으니까 얘를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서 이런 거 저런 거 미나의 정사각형, 채원이의 정사각형, 내 지금 이 정사각형들 전부 다 뭐야? 그림자라고. 그 정사각형의 그 정의에 맞는 그 원형 그 이데아는 실제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지. 알 수가 없는. 맞죠? 뭐랑 비슷해요 이게? 동양 철학에서 이기론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가 원리고 기가 그 현상이었잖아. 약간 맥락은 좀 다르긴 해. 왜냐면 기라는 건 물질 그 자체는 아니거든. 움직임, 그리고 변화, 그까지가 기라고 포함돼. 기는 그래서 좀 무형적인 겁니다. 여기는 유형적인 거지만 이데아의 물질. 근데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간 개념적으로는 비슷한 맥락으로 쓰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기론 설명할 때도 이데아와 그림자를 설명을 했었는데 괜찮니?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어떤 죄수들 중에 조금 좀 특별한 재수가 있어. 힘이 좀 센 재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척뒤척 하다가 수갑을 끊어내고 하다가 밖으로 나간 거지. 저기 뭐 밝게 뭐 하는데 뭐지 하다가 동굴 밖으로 나갔던 거지. 그러면 처음에 딱 태양빛을 직각으로 받을 거 아니야. 직면을 하면은 어때요? 눈뽕을 맞겠죠. 눈뽕을 맞아가지고 하다가 좀 적응되면 어떻게 돼? 처음 보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지. 나는 세상이 다 깜깜한 줄 알았는데 꽃은 막 울긋불긋하고 산은 막 푸르고 막 물은 잘잘잘 흐르고 그림자로만 보던 세계가 아니라 대자화가 보이는 거지. 대자화. 진짜 원통이 보이는 거지. 대자화. 그래서
오 새로운 세계가 이런 세계가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가 있어라고 너무 놀라서 동굴 속으로 뛰어와서 막 설명을 했는데 미친놈 취급 당하는 거죠. 왜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은 다 거무칙칙하지. 대자화가 어디 있습니까? 원이나 직사각형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답답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 답답해하고 있는 거야?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이 답답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높은 이성을 가진 약간 그 엘리트, 저 어리석은 민중들과 다른 존재니까. 맞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해야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통치자가 돼야 돼. 철인 정치라고 해요. 3번. 위에 안 했네. 자, 이데아에 비유하면서 동굴에 비유하면서 철학자만이 선의 이데아 이 용어를 기억합니다. 태양 같은 존재야. 이데아의 이데아예요. 원형의 원형이지. 모든 이데아를 이데아이게 할 수 있는 궁극의 이데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이데아잖아요. 그 동굴 밖으로 나가지고 대자화가 있는 저게 대자화가 이데아잖아. 원통이나 그 직사각형이 이데아가 아니라 저거는 그냥 그림자고. 근데 대자화를 밝게 비춰주는 얘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야? 태양. 모든 이데아를 이데아의 원형으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근본적 이데아가 선의 이데아라는 용어로 따로 나와요. 태양과 같은 존재들. 왜 뭐가 웃기니? 그런 게 이따가 용어까지 알아둬야 돼. 선의 이데아다. 선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인 태양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이 선의 이데아는 세계의 궁극적 먹인 혹은 이데아를 이데아이게 하는 최고의 이데아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의 이데아다. 좋음의 이데아예요. 좋음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선의 이데아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철학자만이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눈뽕을 당할지라도 계속 익숙해져가지고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철학자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철인정치입니다. 철인정치. 철인은 누가 철인이냐면 통치자가 철학을 공부하면 철인이야. 혹은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면 철인이에요. 통치자인 동시에 철학자인 사람이 철인이고 걔네가 통치를 해야 돼. 얘네가 그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걸맞는 사람. 철학자에 의한 통치 혹은 통치자가 철학자. 뭐랑 대비된다고? 민주주의랑 대비된다고. 민주주의랑.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가 계급인 거를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회 계급을 아래쪽과 같이 나옵니다. 영원상 순서지라고 나오죠.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국가론에 제일 첫 마디에 뭐라고 있어? 국가는 대문자로 쓴 인간. 국가는 대문자로 쓴 인간 보이죠? 인간 몸에도 머리, 가슴, 배가 있고 국가도 통치자, 수호자,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더 우월하고 중요한 계급이 있고 몸에도 있듯이 국가에도 있어. 그리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직책 통치자 계급을 누가 해야 돼?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철인이 해야 돼. 이게 영원 3부선입니다. 일단 뭐가 나오냐면 각각의 덕이 나와요. 덕. 이 덕은 고대 그리스에서 좀 일반적으로 쓰던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덕이라는 건 그리스에서는 아레테라고 합니다. 아레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자 영혼의 각 부분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이성의 명령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5번 탁월, 4번은 덕이고 4번은 덕이고. 덕은 이성의 탁월함입니다. 덕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덕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본질 기능의 탁월함이 나서 본질 기능. 근데 이 본질 기능이 인간의 경우에는 뭐가 본질 기능이야? 이성. 이거 내가 동양 철학하면서 몇 번 하지 않았나? 이거? 동양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뭘로 봤다?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뭘로 봤다? 지유. 동양 철학에서 유교에서 인간의 본성을 뭘로 봤습니까? 인의이지. 도덕성. 맞지? 서양 철학에서는 주로 대체로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 본성을 뭘로 보냐면 이걸로 봐요. 이성.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는 동물은 없고 인간만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인간만의 특징을 동물은 도덕심이 없다. 금수 같은 놈 이렇게 욕하잖아.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지. 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도덕심을 저버린 거잖아. 걔가 금수 같은 놈들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성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으면 사고하지 않으면 그냥 동물 같은 놈들이 되는 거. 이성. 그래서 본질 기능의 탁월함. 내 본질적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면은 그걸 덕이라고 합니다.
얘는 보드마카의 본질은 뭐랬어요? 여러 번 하지 않았나요? 보드마카의 본성은 뭐야? 보드마카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왜 존재합니까? 보드마카는 글씨가 쓰여져가지고 너네들한테 이 이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얘는 존재하는 거잖아. 존재의 의잖아. 얘는 존재의 의를 다하고 있는 거고, 얘는 내가 아까 버렸죠. 잘 안 쓰여져가지고 막 그러면 이 본질 기능 막 이렇게 하는데 얘는 잘 안 쓰여져가지고 막 너네한테 글씨를 내용을 전달하기 힘들잖아. 얘는 덕이 없는 거고, 얘는 덕이 없는 거고, 얘가 덕이 있는 거고. 본질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인간의 경우에 뭐가 본질 기능이라고? 이성. 그래서 인간의 경우에는 이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를 덕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는 다 덕이 있지. 각 그 어떤 개체들만의 존재의 의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간의 존재의 의의는 이성이라고 있어.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가 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영혼의 각 부분들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5번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고, 6번은 이 덕은 후천적으로 성립니다. 뭐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통이야. 덕은 교육을 통해서 성립니다. 습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뭐랑 차이점이겠니? 뭐랑 차이점이겠어요? 덕을 형성한다. 여기는 맞을까 틀릴까? 교육을 통해 덕을 형성해야 된다. 플라톤이 덕을 형성함을 강조했다. 후천적이라니까. 동양 철학에서 어땠니? 인의 의지가 어땠어요? 맹자. 선천적이었잖아. 그래서 거기서 도덕심을 형성한다 이런 다 틀렸다는 걸로 많이 했지 않나 우리? 까먹었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후천적이기 때문에 형성해야 되는 거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동양 철학할 때는 형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거이기 때문에 뭐 하라 그랬어요? 확충하라 그랬죠. 확충한다라고 했잖아. 확대해서 충만하게 한다고. 그렇죠? 도덕심을 확충하는 거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는 뭐가 덕이라고 했어 아까? 소크라테스는 아까 뭐가? 지덕 복 화필덕이었잖아. 지혜가 곧 덕이지. 같은 말입니다. 걔는 소크라테스는. 근데 플라톤은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요. 이성 말고도 지혜 말고도 조금 덕을 세분화해. 근데 결론은 지혜, 용기, 절제가 다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야. 이 내용 좀 봅시다. 자, 우리 몸에 뭐가 있냐면 우리 몸에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육체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머리, 가슴, 배가 있어. 그 머리, 가슴, 배에 해당하는 영혼의 부분들이 있어. 영혼이 육체에 대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육체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이성이라고 합니다. 가슴에 해당하는 것, 이거를 기계라고 하는데, 기계가 있다 할 때 그 기계입니다. 기세 뭐 이런 거예요. 기운 이런 거예요. 기계가 있다. 그리고 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욕구. 먹어도 배고프죠. 그리고 이 이성 혹은 기계 혹은 욕구가 잘 발휘되는 상태를 덕이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는 그냥 말 그대로 지혜입니다. 지혜. 이성이 탁월하게 잘 발휘되는 상태. 근데 기계나 욕구는 욕구를 잘 발휘한다. 뭐가 말이 이상하죠. 기계를 발휘한다까지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욕구를 발휘한다. 욕구가 탁월하게 발휘된다.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욕구나 기계는 잘 발휘되는 상태를 덕이라고 하잖아. 욕구나 기계가 이성의 명령에 잘 따르는 상태를 덕이라고 합니다. 밑에 제시문 한번 볼게요. 그 파이드로스라고 플라톤이 쓴 책인데 거기 내용 한번 보자. 자, 우리 인간의 영혼은 마차에 비유할 수 있다. 보이니? 보입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마차에 비유할 수 있는데 마차를 끄는 두 마리의 말이 있어. 근데 한 마리는 말을 잘 듣는 말. 요 말은 그 홀스죠, 홀스. 말을 잘 듣는 홀스는 기계입니다, 기계. 그나마 좀 온순한 말이야. 근데 날뛰는 말이 있어. 욕구입니다, 욕구. 자, 한 마리는 말을 잘 듣는 말이고 다른 말은 채찍을 들어야 말을 듣는 좋지 않은 말입니다. 이게 욕구고, 실제로 마차를 이끄는 것은 이 두 마리의 말이죠. 실제로 사람 행동을 움직이는 건 얘네들이다. 기계와 욕구가 인간을 무엇으로 이끌 겁니다. 이게 동기가 된다고. 근데 그러나 말이 마음대로 날뛰면 마차는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마차가 가야 할 방향은 누가? 이성이 결정해요. 얘가 바꿉니다. 이해가니? 자, 그러면은 기계가 탁월하게 발휘되는 거고, 기계가 발휘된 덕을 용기라고 할 거고, 욕구가 잘 발휘되는 덕을 절제라고 할 건데,
이 용기나 절제는 기계가 잘 발휘되는 상태, 욕구가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가 아니라 기계가 이성의 말을 잘 듣는 상태, 욕구가 이성의 말을 잘 듣는 상태를 뜻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니? 그래서 그냥 덕은 이성의 탁월함입니다. 그렇게 외우면 돼요. 이성의 탁월함이면 덕은. 용기나 절제도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인 거지. 이해가지? 그리고 요 각각의 덕목들에 대해서 계급, 사회 계급, 국가가 구성되는 사회 계급이 이런 덕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어떤 계급을 맡아야 된다를 정의를 합니다. 딱 보면 머리, 가슴, 배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보여? 얘네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지? 얘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잖아. 머리, 이성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잖아. 지혜. 그래서 지혜의 덕을 잘 발휘하는 사람을 얘네가 통치자인 거지. 얘가 누구라고 할까? 지혜를 잘 발휘하는 통치자? 철인. 그렇지. 철인 계층이 통치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용기를 잘 발휘하는 계층은 방위자라는 계층. 군인계급이에요. 군인계급. 그 다음에 욕구를 잘 절제할 수 있는 계층. 얘네들은 생산자 계급을 맞습니다. 이거를 좀 외워야 되거든요. 다. 그래서 외울 때 이기욕, 통방생, 지용절, 절기까지 정의까지. 자, 정의는 뭐가 정의냐면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야. 그러니까 통치자는 통치자가 잘하고 방위자는 방위자에 맞춰진 일을 잘하고 생산자는 생산자의 일을 잘하는 게 정의입니다. 뭐랑 좀 비슷하니? 이 대목에서는 통치자는 통치자의 일을 잘하고 방위자는 방위자의 일을 잘하고 생산자는 생산자의 일을 잘한다. 뭐랑 좀 비슷합니까? 동양설에서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공자의 정명사상 기억나니? 군군신신 부부자다. 그지.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통치자가 통치자의 일을 잘하고, 방위자는 방위자의 일을 잘하고, 생산자는 생산자의 일을 잘하고. 그러고 서로 계급을 교환하지 않아요. 자질해요.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그러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하고 플라톤 입장에서는 민중들은 통치자가 될 수 없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자기 할 일 제대로 하는 거. 일단 좀 왜냐면은 여기는 자, 절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춰야 돼요. 통치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 보면은 국가는 보면은 이렇게 내용 나와있죠. 18세까지 문학이나 수학을 공부한 다음에 군사 훈련을 한다. 보입니까? 국가론 쪽에 그 밑에 별표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 18세까지 문학, 음악, 수학 공부에 군사 훈련을 한다. 30세에 철학 공부를 한다. 35세에 정치적 역할을 맡고 50세에 자격시험을 친다. 요 30세 그 군사 훈련을 해가지고 18세에 시험을 치거든. 그냥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당연히 그 생산자 계급으로 태어나. 근데 18세에 군사 시험을 친 다음에 그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만 방위자고. 여기부터는 지배계급까지. 여기는 비지배계급. 그리고 쭉 하다가 50세에 자격시험 치는 거 철학시험을 한 번 더 치러요. 18세에 군사시험을 쳐가지고 방위자가 돼서 이 방위자들 중에서 여기까지 요구들 지배계급이니까 방위자들 중에서 50살에 철학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통치자가 돼요. 근데 여기 철학시험은 그 철학은 근데 만학의 학이었기 때문에 논리학, 기하학을 포함합니다. 기하학, 수학 같은 것도 잘해야 돼. 철학자 하려면 통치자가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절제 같은 경우는 생산자는 절제의 덕만 가지면 돼. 절제의 덕. 근데 방위자는 절제의 덕을 가진 생산자들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절제 플러스 용기의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방위자들 절제 용기를 가진 애들 중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통치자를 뽑은 거지. 그래서 통치자는 절제의 덕, 용기의 덕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지혜의 덕을 가진 애들을 뽑은 거기 때문에 절제, 용기, 지혜의 덕을 다 가지고 있어. 괜찮니? 얘는 덕이 제일 낮은 애고 얘는 덕이 제일 높은 애니까 얘가 얘를 할 수가 없지. 얘는 절제의 덕밖에 못 받는데 국가를 통치하면 엉망이 된다고 본 거야. 그래서 계급끼리 교환하지 말라고. 괜찮죠? 그러면 이런 선지가 나올 거다. 이런 선지가 나옵니다. 자, 절제는 모든 계급이 다 갖추어야 될 덕이다. OX. 맞겠지? 얘도 절제, 얘도 절제, 얘도 절제잖아요. 맞지? 그러면 두 번째, 통치자는 지혜, 용기, 절제의 모든 덕을 갖추어야 한다. 맞아, 틀려? 그것도 맞지. 절제, 용기 가진 애들 중에서 철학 시험 쳐가지고 지혜를 가진 애들 뽑은 거니까 둘 다 맞는 선지입니다. 오다 선지로 가끔씩 나와요. 절제는 모든 계층이 갖추어야 하는 덕이고 통치자는 절제, 용기, 지혜의 덕을 다 갖추어야 된다. 괜찮죠? 여기 순서를 외워야 되는데 순서를.
자, 이기용, 통방생 이런 이름 하다 보면 외워질 거고 여기도 지용절정이 뭐만큼 중요하냐면 인의 의지만큼 중요합니다. 플라톤의 4주덕이에요. 그 맹자의 덕론처럼.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인데 배울 때는 그 플라톤이죠. 플라톤. 정신적인 사람을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잖아. 들어봤니? 플라토닉 러브? 손도 안 잡는 사람이죠. 손도 안 잡는 사람. 이때 그리스에 동성애가 좀 유행했거든요. 소년애라고 합니다. 소년애. 그 좀 잘 나가는 정치인들은 다 뭘 끼고 있냐면 어린 남자친구를 끼고 다녔어야 됐어. 그래야 약간 좀 잘 나가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여기 이 소년애,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요 사랑은 뭐냐면은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잠자리를 가지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이게 약간 정치적 후원의 개념이거든.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나를 먹여 살릴 내 정치적 후계자 같은 입장이야.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 얘도 교육도 시키고 토론도 하고 뭐 요런 게 요새 트렌드다 하면서 좀 알려주고 그러면 정치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중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거 알려주는 후원 관계입니다. 괜찮니?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관계랑 좀 거리가 멀어. 그래서 이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 사랑.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에 대한 사랑 같은 개념입니다. 저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미국 같이 소크라테스가 미국 갔기 때문에 못 만나기 때문에 정신으로 가는 사람. 근데 플라토닉 러브이기 때문에 이제 발라드 가수 중에 지드래곤 있죠. 지용이. 플라톤이기 때문에 권지용이가 플라토닉 러브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거지. 발라드를 부르다가 절정 부분이죠. 절정.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야. 지용, 절정 이렇게 부릅니다. 플라토닉 러브니까 지용이가 노래 부르다가 발라드 노래 부르다가 클라이막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외웁니다. 다 했죠. 한번 봅시다. 자,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영혼에서는 뭐라 그래요? 영혼에 해당하는 머리 7번에 영혼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 이성 가슴에 해당하는 머리 영혼의 부분 기계 배에 해당하는 영혼의 부분 욕구 혹은 욕망. 그래서 이성 기계 욕구라고 적어주죠. 7, 8, 9. 국가 3계급은 뭐야? 자, 머리 그 이성을 잘 발휘하는 존재, 이성을 잘 발휘하는 통치계급, 통치자가 척인이고. 자, 그리고 8번 그 기계를 잘 발휘하는 그 계급, 국가 계급은 방해자라고 합니다. 방해자, 군인 계급. 그다음에 욕구를 잘 절제하는 그 피지배 계급은 아까 생산자라고 했습니다. 통방생. 10번에 통치자, 11번에 방위자, 12번에 생산자. 그리고 사주덕 아까 뭐라고? 사주덕. 지혜, 용기, 절제. 이게 정의, 조화를 이룬 거 정의까지.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뤘다. 정의. 밑에 절제는 모든 계급에 필요하고요. 통치자는 모든 덕을 다 갖추어야 돼. 요까지 선지로 나왔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자, 16번이네요.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면 정의의 덕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도 되고 개인도 돼요. 개인 안에서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개인인 거고 국가에서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지할 일을 제대로 하면은 정의로운 국가야. 정명사상이죠, 근데 결국은. 군주는 군주답게 하는 거죠. 통치자는 통치자답게 지혜를 잘 발휘하고 방위자는 방위자답게 용기를 잘 발휘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국가론에 국가는 대문자로 쓴 인간, 국가 각 계급의 자질에 맞는 임무를 뭘 통해서 양성선발하냐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교육. 그 요때 당시 학교가 국가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아테네에 있는 시민 계급이 뭐 전체 하면 5,000명, 6,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일선에 나가가지고 투표하고 막 손 들고 아까 그런 애들을 500인 정도 뽑았거든요. 500인 평의회라 그래요. 얘네가 좀 정치 주로 막 하는 그런 애들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못하는 시기에도 웬만하면 와가지고 막 정치 투표 다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가 되게 작아가지고 학교라는 거는 학교 혹은 학원은 국가에 한두 개 있던 시절이야. 그리고 그 한두 개 있던 학교의 원장님이었습니다. 아카데미아라는 학원을 운영했어요, 플라톤이. 그래서 플라톤도 그렇고 또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도 리케이온이라는 학원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교육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해. 요 계급, 지혜, 용기, 절제 같은 거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 후천적 형성이었지.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양성 선발한다. 이런 거 음악, 수학, 문학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정치적 역할 맡고 그 다음에 자격 시험 쳐가지고 능력이 맞는 애들을 여기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급에 앉힌다고. 그리고 마지막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긴데 수호자, 방위자 얘네 둘을 묶어가지고 방위자라 그래요. 통치자, 통치자, 방위자를 묶어서 수호자라 그런다. 1분 이따 맞추고 1분만 더 합시다. 아니 지금 5분 이따 합시다. 볼륨이 좀 큰 것 같아서. 합시다. 하지 마요.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통치자랑 방위자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수호자 계급이라고 불러요. 가디언입니다. 가디언. 국가를 지키는 존재죠. 방위자는 그냥 방해하고 군인이고 통치자는 통치 계급이고 합쳐서 국가를 수호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뭐가 없냐면 사유재산을 가지지 않아요.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에 있는 거를 다 같이 공유해요. 공유제라고 합니다. 사유재산은 누구만 있냐면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로 좀 몇 번 나왔던 게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정의로운 국가거든요. 이상국가.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제한적 공유제가 실시된다. 맞아 틀려. 제한적 공유제가 실시된다. 제한적 공유제가 있죠. 여기는 공유제가 실시되고 여기는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한적 공유제입니다. 그리고 뭐까지 공유하냐면은 자식하고 마누라까지 공유해요. 자식까지 마누라. 그러니까 다부 다쳐 사요. 다부 다쳐 사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기 통치자, 방위자는 뭐 통해서 선발했어요? 교육을 통해 능력을 길러준 다음에 능력에 따라 선발하거든요. 제일 지혜를 잘 발휘하는 애가 통치자가 되는 거고 이 생산자들 중에서 용기 있는 애들 방위자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계급은 뭐에 따라? 능력에 따라 불려줘야 돼. 근데 지금 아테네에서는 뭐 따라 불려주고 있어? 신분 따라 불려주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정의로운 국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나 나 같은 사람들이 통치를 해야지 신분에 따라 멍청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면 안 돼. 그러려면 뭘 몰라야 되냐면 내 아들이 누군지를 몰라야 돼. 그러겠죠? 마누라랑 자식이 다부 다쳐 살면은 내 자식이 누군지를 모를 거 아니야. 좀 닮아가지고 이 새끼 좀 정의가 돼. 이 정도는 돼도 얘가 내 자식이니까 얘한테 꼭 물려줘야지 이런 게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능력에 따라 물려주는 사회를 위해서 다 공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유재산 못 가지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한테 약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랑 좀 비슷해. 어떤 맥락이냐면 맹자가 일반 백성들은 무항산이면 뭐한다? 일반 백성들은 무항산이면 무항심. 항산이 뭐였는데? 생어. 항심이 뭐였는데? 도덕심. 몇 번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일반 백성은 무항산이어도 무항산이면 무항심인데 그 지배계층은 관료들은 뭐하라 그랬어요? 관료들은 무항심이어도 유항심 이거 얘기하지 않았나? 무항심이어도 유항심 해야 된다고. 지배계급은 관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 군자라면 선비라면 기억이 나니? 웃지 말고 여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배계급 하려면 이 사유재산 가지지 마. 그 정도는 감수하라는 얘기죠. 요 시기가 되면 철기가 도입됐기 때문에 계급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맹자도 그렇고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기원전 뭐 5세기 4세기 요 시기거든. 요 시기에 계급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있던 사회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태어날 때부터 귀족은 귀족이고 평민은 평민이었다고. 노예는 노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아예 부정한다는 생각 자체는 좀 하기 힘들고 대신에 높은 계층은 인정해 줄게 하지만 뭐라고? 그만큼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돼. 사유재산이 없거나 너 그 도덕심을 재물이 없어도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 도덕심은 감수해. 그걸 가지는 사람이 통치자가 될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18번에 모두 사유재산을 공유합니다. 사유재산. 개별적인 자기의 사유재산 소유권이 없어요. 사유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뒤에 넘어가서 플라톤 OX 선수 봅니다. 플라톤 OX 선수. 예성아, 자 1번 플라톤은 방위자와 생산자가 모두 통치자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OX 방위자와 75페이지 플라톤 1번 보고 있습니다. 예성아, 플라톤은 방위자와 생산자가 모두 통치자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OX X 뭐예요? 오지 오. 뭐 생각하면 돼?
마부가 있잖아. 마부가 날뛰는 말하고 말 잘 듣는 말이 있는데 둘 다 뭐의 채찍에 따라야 돼? 마부의 채찍에 따라야 돼. 그래서 얘의 지혜에 따라서 그 기계를 잘 발휘하고 욕구를 잘 이렇게 추스르고 절제하는 상태가 이상적인 국가인 거지. 그래서 5입니다. 5. 그리고 방위자 생산자가 독자적으로 지 뭐 주장하고 뭐 이러면 안 돼. 민주주의 사회잖아. 그런 거는 민주주의 극혐하기 때문에. 2번 지유. 자, 플라톤은 통치자가 후천적 교육이 아닌 선천적 소질에 따라 선발된다고 본다고. X. X. 둘 다예요. 둘 다. 선천적 소질에 따라 그 공부를 한 다음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덕을 키워낸 다음에 그 덕을 길러서 덕이 있는 사람들이 통치자, 방위자 하는 거야. 선천적 소질 플러스 후천적 교육을 통해서 덕을 갖추었을 때 통치자가 선발될 수 있습니다. 헬리나. 자, 3번 플라톤은 절제 있는 사람의 욕구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본다. OX. X. 왜 X일까요? 설명해 보세요. 이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낚시냐면 절제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치 절제가 욕구가 잘 발휘되는 상태잖아. 이성과 관계없이 욕구가 잘 발휘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낚시하는 거야. 근데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게 잘 절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욕구, 이성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절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안 되고. 4번 정원아. 자, 4번 플라톤은 절제를 이성이 욕망을 다스려야 갖출 수 있는 덕으로 본다. OX. 이건 오죠. 이성이 욕망을 다스리는 덕을 절제라고 했습니다. 5번 미나. 자, 플라톤은 욕망의 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이성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본다. OX.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이성이 해야 될 역할이다. OX. 아까부터 왜 그 무비권을 행사하십니까? 율. 네. 4번. 5번. 플라톤은 욕망의 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 OX. X입니다. XX. 뭐가 틀렸냐면 내가 저 앞에 동양철학 할 때 한번 설명했지. 욕망은 뭐 하는 거라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도 욕망은 제거하라고 안 해. 근데 뭐는 제거한다고? 욕망이 아니라 인욕이나 사욕은 제거했죠. 인욕이 욕구가 무절제하게 드는 게 사욕 혹은 인욕이었다. 그래서 천천히 인욕이었잖아. 인욕은 제거하라고. 맞지? 근데 어디서도 욕구는 제거하라는 말 안 해요. 욕구는 절제의 대상이고 욕구를 제거하라는 거는 그냥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얘기죠. 인간을 초월하는 얘기인데 쉽지 않죠, 그거는. 그래서 욕망을 제거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태원아. 자, 6번 플라톤은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본다. OX. 이건 조금 이따 나와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중용 개념이야. 어떤 게 용기 있는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공통인데요. 좀 이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할 때 자세히 설명할 거야. 근데 용기라는 거는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야.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때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X. 7번 지우. 다시 플라톤은 사물과 이데아의 존재 방식은 같지만 인식 방법은 다르다고 본다. OX. X. 인식 방법도 다르고 존재 방식도 다릅니다. 존재하는 방식은 이데아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고요. 그림자는 물질 세계에 있고 현상계에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인식 방식은 얘는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고 얘는 눈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 다시 가시계였죠. 둘 다 다릅니다. 다시 미나. 다시 플라톤은 보이지 않아도 각각의 사물에 각각의 이데아가 내재한다고 본다고. X. 이데아는 사물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있지? 이데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데아 계에 있겠죠. 이데아의 세계에 이데아가 있고 사물 안에는 이데아가 없어. 그냥 사물은 그냥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방일 뿐이야. 모방. 그래서 이원론적 세계가 아니잖아. 이데아의 세계 따로 있고 현실 세계가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사물에 이데아가 내재한다고 보면 안 돼요. 틀렸고. 서연아. 9번 플라톤은 개인의 영혼을 지배할 덕과 국가를 지배할 덕이 같다고 본다. OX. 그럼 아까 국가는 대문자로 쓴 인간이라면서요. 얘가 지혜 용기 절제하는 거나 국가가 지혜 용기 절제하는 거, 그다음에 개인이 지혜 용기 절제하는 거나 국가가 통치 방위 생산자가 제대로 제할 역하는 게 똑같은 개념이죠. 5. 예성아. 10번 플라톤에 따르면 선 자체는 인식의 원인이므로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X.
선 자체라는 건 뭘 얘기하는지 선 자체. 선의 이데아를 얘기하는 거야. 선 자체 밑에다가 선의 이데아를 적어도 돼. 어떤 자체라고 하면 뭐뭐의 이데아라는 것입니다. 조음 자체가 조음의 이데아야. 그럼 선 자체, 선의 이데아는 인식의 원인이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X. X입니다. X입니다.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야 모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뽕을 받으면서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걔가 철학자죠.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철인이. 그래서 인식 가능해. 인식의 원인인 동시에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그래서 틀린 선지다. 그래서 여기부터 플라톤부터 그 소크라테스가 좀 그나마 제일 쉽고요. 플라톤이 좀 어렵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원래 그랬죠. 이게 맹자 공자보다 성리학 여명이 어렵고 성리학 여명보다 이해하는 거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심화되네. 제일 뒤로 넘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로 갑니다. 73페이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비판하냐면은 얘는 플라톤 제자인데 어디 출신이냐면은 여기 변방에 있는 마케도니아 출신이야. 마케도니아. 그래서 그리스가 여기가 그리스인데 여기 그리스인데 페르시아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페르시아 여기서 쳐들어와가지고 페르시아를 내기고 그랬죠. 근데 마케도니아가 이쪽에 이렇게 변방에 북쪽에 있거든요. 여기는 좀 산악지, 산골짜기 뭐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유학을 왔는데 아테네로. 아테네가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국가죠. 와가지고 좀 촌뜨기 막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이제 좀 지식이 막 뛰어나고 막 이성이 탁월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플라톤 아까 그 학원이 아카데미아라고 불렀어요.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 불렸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정도로 다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플라톤이 죽고 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카데미아를 원장직을 계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아테네 전성기하다가 조금 있다가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의 스승님이냐면 알렉산더 대왕 스승님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스승님. 그래가지고 요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하고 있던 시기라서 그리스 전체가 마케도니아 지배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마케도니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던 시기라서 통치받고 있잖아요. 식민지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이 죽고 나서 플라톤 사촌 동생인가가 이제 아카데미아를 계승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원장직이 못 된 거죠. 아카데미아 원장님이 안 되고 이제 마케도니아 본토로 돌아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스승님을 잠깐 하다가 다시 나중에 아테네로 돌아온 다음에 다른 학원을 세워요. 리케이온이라는 학원을 세웁니다. 하여튼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우리 이희론 할 때도 얘기했듯이 좀 주류 계층, 좀 잘 나가는 계층 이런 애들은 이원론 이런 거 해요. 이원론. 이상주의 정치합니다. 이기론하면서 우리가 이야 이런 거지. 쟤네랑 나는 달라. 내가 주류 계층이야. 내가 좀 쩌는 애들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반대로 좀 그 주류 계층이 아닌 쪽에서는 현실을 긍정하는 쪽으로 반대극으로 움직여요.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는 좀 이기론을 따지면 기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 쪽입니다.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맺힌 게 있었겠지. 아카데미아의 정신이고 플라톤이 너 개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원장직은 사촌 동생한테 물려주고 그랬다고. 그래서 플라톤의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를 비판하는 게 기본 전제야. 논리가. 1번 선은 현실주의죠. 현실주의로 돼 있지. 아리스토텔레스 현실주의고 선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 플라톤은. 플라톤 입장에서 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까 어디에 선이 있었니 진기야? 플라톤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죠. 선은. 근데 선은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 자체가 없다고 봐요.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입니다. 이데아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다 틀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는 거고 인간의 이성 플러스 뭘 강조하냐면 이게 좀 웃기네. 실천 의지를 강조합니다. 실천 의지. 1번에 실천 의지라고 해주세요. 실천 의지. 자, 예성이가 담배를 계속 못 끊고 있는데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이유 중에 플라톤은 네가 담배를 계속 못 끊는 이유가 네가 진짜 담배가 해로운 거를 진짜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해롭다는 거 알았으면 바로 끊었겠지. 바로 끊을 수 있는 건데 네가 제대로 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 끊는다고 본 거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얘가 진짜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죠 사실은.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도 못 끊는 거는 의지 박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천 의지가 무조건 미안하다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일 최애캐라서. 그래서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거죠. 이거는 아까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 입장은 좀 이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바로 끊을 수 있대. 내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못 끊는 거냐? 네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잖아. 현실의 그 인간의 욕구 이런 걸 좀 긍정하는 입장인 겁니다. 실천 의지 때문에도 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의주의라 그래요. 주의주의. 서양 철학에 주땡주의가 3번 나오거든.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뭐라고 하면 주지주의라고 나와요. 주지. 뭐가 중요하다? 지식, 지혜가 중요하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의주의지. 뭐가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나중에 흉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거든. 흉은 주정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정주. 감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나중에 봅시다. 주정주의는. 하여튼 여기는 뭐만 나오냐면 주지주의랑 주의주의만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야. 실천 의지.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좀 별개인데 목적론적 세계관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자, 세상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그러면 얘의 목적은 뭐예요? 보드마카의 목적을 하고, 보드마카의 덕은 뭐라고? 잘 쓰여져서 내용을 전달하는 거였죠. 얘의 목적은 잘 쓰여져서 내용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지? 인간의 목적은 뭐냐면 행복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거든. 근데 그 행복은 뭐냐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인데, 이거 외우세요. 요 멘트가 그 선지로 나오거든.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 특정 선지로 나오는데 이거를 안 외우면은 뭐 얘도 되는 거 같고 쟤도 되는 거 같고 다 헷갈려가지고 앞으로 혜린아 너한테 한 3번 부를 거거든. 다음 주까지. 저만요? 너만요. 왜요? 그래야 네가 외우죠. 그래서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이라고 부르면 너는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뭐라고? 따르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한 3번 정도 더 부르면 기억하겠죠. 나머지는 좀 불시에 물어보세요. 불시에. 근데 덕이 아까 뭐라 그랬니? 혹시 기억나니? 채원아? 덕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플라톤 아리스토텔 똑같습니다. 덕은? 그거는 소크라테스예요. 본질 기능의 탁월함이다. 본질 기능의 탁월함. 근데 본질 기능이 뭐라고? 이성이라고. 인간의 본질 기능이 이성이었잖아. 이성. 덕은 본질 기능이고, 본질 기능의 탁월함이고, 인간은 본질 기능이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의 탁월함이에요. 이성이 탁월하게 잘 발휘되는 상태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행복은 내가 작년 통합사회 때도 이 얘기를 했다. 기분이가 좋아요가 아닙니다. 기분이가 좋아요가 아니라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가 우리가 행복한 상태입니다. 약간 이런 거죠. 너네 학생의 본질은 공부, 하여튼 너네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성적 시험 치고 말하는 게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회에서 학생의 본분은 공부고 강사의 본분은 가르치는 거죠. 내가 막 가끔씩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강의를 하고 나서 오늘 나 좀 개쩔었는데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든단 말이야. 항상은 아니고 오늘 좀 드립이 빵빵 터졌어. 개그맨은 아니지만 드립이 빵빵 터지고 애들 좀 이해를 한 것 같고 눈빛이 좀 초롱초롱했어. 이런 기분이 들 때 좀 기분이 좋거든요. 너네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본분인데 오늘 공부를 했는데 문제 좀 잘 풀리는 것 같아. 오늘은 수학을 했는데 한 7개밖에 안 틀렸어.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너네도. 그런 경우가 본질 기능이 잘 발휘되는 상태야. 근데 인간의 본질 기능은 이성이니까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고, 좀 웃긴 게 가장 행복한 상태를 뭐라 그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 활동. 이 직접 민주주의 시대였어요. 직접 민주주의 시대라서 정치를 하는 게 다른 사람 앞에 나가가지고 다 생활의 정치잖아요. 생활의 정치. 국가를 굴러가게 우리 아테네를 굴러가게. 여기는 약간 반사회 같은 느낌이거든요. 주민투표 같은 느낌이야. 반사회에 나가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아파트 발전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좀 일리가 있어 하면서 다 찬성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런 상태를 인간의 이성이 최고로 발휘되는 상태, 그게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고 행복. 여기 나오는 거 에우다이모니아거든요. 에우라는 거는 유포리아라고 단어 알아요? 유포리아 뜻이 뭐야? 행복, 쾌락 뭐 이런 거거든요. 유포리아. 그 끝없는 쾌락, 연락 뭐 이런 느낌인데 그 에우라는 게 접두사로 쓰여가지고 좋다는 얘기야. 웰입니다. 웰.
자, 에우 다이몬은 약간 잡기신이에요. 잡신. 그냥 그 고대 그리스에서 전사들이 죽고 나면은 그냥 그 막 업적을 많이 입고 뭐 정신이 강인한 전사들은 영혼의 상태로 떠들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거든요. 그냥 수호천사 같은 느낌인데 걔네들을 다이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그리스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리스교에서는 잡귀신은 다 이단이죠. 악마란 말이야. 유대교에서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세력이 좀 커지고 나서 다른 부족들이 믿는 신앙이 토템이 부족끼리 결합하면서 좀 융합이 됐어. 그래서 제우스가 바람둥이가 된 거거든요. 제우스가 바람을 폈다는 거는 이 여기 있던 이 부족이 믿던 신하고 제우스를 믿는 그리스 부족이 결합을 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바람둥이가 된 거고, 그래서 환웅이랑 옥녀가 결혼을 한 겁니다. 환웅 부족하고 옥녀 토템 믿던 부족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단군을 낳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 잡귀신들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유독 악마가 많거든. 기독교에서는 유일신교이기 때문에 그래. 유일신교인데 바알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근데 이제 바알이라고 이제 악마로 나타난 거.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 다이몬들은 다 잡귀신이니까 뭐예요? 악마인 거지. 이게 나중에 뭐가 됐다? 데몬이 된 겁니다. 데몬.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단 좋은 영혼이야. 좋은 영혼. 웰빙입니다. 웰빙. 좋게 존재하는 상태가 행복이다. 근데 좋게 존재하는 상태는 뭐라고?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그걸 다른 말로 유덕한 삶이라고도 합니다.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3번은 덕, 2번은 행복.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이 있어요. 식물의 목적은 동물에게 사용되는 거, 동물의 목적은 인간에게 사용되는 거라고 했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목적은 뭐다? 행복이다. 4번은 똑같습니다. 자, 영혼의 각 부분이 뭐하게 발휘되는 상태? 4번 뭐? 4번 뭐? 아까 했잖아. 플라톤도 똑같이 뭐? 덕은 영혼의 각 부분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뭐하게 발휘되는 상태?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본질 기능의 탁월함이었죠. 본질 기능이 이성이고. 그리고 뭐한다? 후천적으로 형성한다. 후천적으로 형성. 플라톤 같은 경우는 아까 영혼을 몇 부분으로 나눴니? 세 부분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성, 기계, 욕구 세 개로 나눴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두 개로만 나눕니다. 두 개로. 그래서 영혼에는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동물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은 똑같이 지혜고요. 지혜. 7번 지성적 덕이라고 합니다. 지성적 덕. 그리고 동물적인 부분, 욕구를 따르는 부분이 품성적 덕입니다. 품성적 덕. 8번은 품성적 덕. 여기는 이성적 덕. 지성적 덕. 지성적 덕. 플라톤은 지용절정, 사주덕이라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자, 영혼의 구분에서 지성적 덕은 이성적인 부분을 뜻하고요. 사유야, 사유. 자, 품성적 덕은 영혼의 구분에서 동물적인 부분을 뜻하고 욕구를 뜻합니다. 욕구. 그리고 똑같이 지성적 덕은 플라톤이랑 똑같아요. 그냥 이성이 발휘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혜였죠. 9번은 지혜. 그래서 지성적 덕은 지혜야. 지성적 덕은 지혜. 그리고 아까 기계가 이성의 말에 잘 따르는 상태 뭐였어? 기계가 이성의 말에 잘 따르는 상태? 용기. 그 다음에 욕구가 이성의 말에 잘 따르는 상태? 절제. 맞지? 그런 것처럼 동물적인 부분, 욕구가 이성의 명령에 잘 따르는 상태를 중용이라고 합니다. 10번 중용. 그래서 중용을 약간 이것도 보통 명사긴 한데 덕이라거나 중용이라거나 플라톤도 이 개념을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거를 굉장히 마치 양지라는 개념이 맹자 때부터 있었지만 그걸 본격적으로 끌어올린 건 누구였듯이? 양명왕이었듯이. 기억이 나죠? 양명왕이었듯이 여기도 중용이라는 개념이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엄청 집중해서 확대 해석하고 약간 의미를 부여한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 키워드 나와요. 중용. 자, 지성적 덕이든 품성적 덕이든 다 뭐라고? 후천적 형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냥 교육만 얘기했어. 근데 여기는 뭐야? 주지주의가 아니라 주의주의지. 지식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 실천 의지도 중요해. 맞죠? 그래서 교육만으로 부족해. 지성적 덕은 교육으로 획득하는 거 똑같아요. 형성 방법 보면 후천적이죠. 형성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건 후천적이라는 거고
자, 지성적 덕을 형성하려면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지성적 덕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 학습을 받으려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주의자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거는 뒤에 그 이상국가 할 때 나오는데 미리 조금만 얘기합시다. 이해해놓으면 도움이 되니까. 4단원의 그 사회사상이랬지. 4단원이 테마별로 막 얘기하는데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 플라톤의 국가론이 조금 나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가라고는 최고의 공동체, 최선의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 자급자족의 공동체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국가가 짱인 거지. 왜 국가가 짱이냐면 시간 좀 남았네. 왜 국가가 짱이냐면 마을이나 가족이나 마을이나 공동체 이런 것도 공동체죠. 이런 공동체들도 각각의 조움을 수행해요. 각각의 선이 있거든요. 뭐 보호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선을 수행할 수 있어. 근데 이 국가가 돼야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어. 자급자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급자족을 얘네는 뭘 자급자족을 못 시키냐면 얘네는 교육을 못 시켜요. 가족이나 마을 단위에서는 그냥 국가의 학원 한두 개 있는 시기랬죠. 그 아테네 니케이온이랑 아카데미아 2개 있었잖아. 그렇지? 요런 거는 덕을 길러주기 위한 지성적 덕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의 기능을 담당할 수가 없어. 가족이나 마을. 그래서 얘네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중요하고 폴리스가 중요하고 아테네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이성을 잘 발휘해가지고 국가를 내 말대로 운용하는 정치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공동체주의. 교육학습,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주의가 되는 거고, 이 덕의 종류는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논리적 추론 같은 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실천적 지혜만 밑줄 봅니다. 실천적 지혜 별표 안 치고 실천적 지혜. 뭐를 파악한다고 나와 있니? 대리는? 뭐를 파악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뭐를 파악한다고 나와 있어? 중용. 집중하세요. 집중. 네, 지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동은 뭐라고?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한 3번 더 부를 거예요.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나머지도 외우세요. 진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뭐라고? 덕에 따르는 뭐? 영혼의 활동. 그렇지. 3번 더 부를 거야. 외워둬야 된다. 이 선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중요해. 뭐냐면은 중용이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와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근데 지성적 지혜 중에 중용과 관련된 덕이 있는 거예요. 맞지? 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도 같이 나와요. 중용에 딸려서. 지성적 지혜 중에서도 그 지성적 덕 중에서 실천적 지혜가 중용을 파악하는 덕으로서 중요하다. 실천적 지혜. 요 개념이랑 용어도 알아주시고. 자, 근데 얘는 주지주의 플러스 뭐, 그러니까 지혜 플러스 실천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품성 상태는 뭘 통해서 하냐면 저 위에 보면 형성 방법에 있죠. 품성적 덕은 습관 실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 실천.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가 나쁘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뭐 하는 거? 금연센터 다니고 뭐 담배 피고 싶은 욕구가 올랐다가 껌 좀 씹고 막 이렇게 하려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지? 그냥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실천을 하려는 노력을 해서 그게 습관이 돼서 몸에 배어야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는 얘기죠. 그 덕이라는 게. 실천과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거고, 이 습관 실천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거냐면 중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중용이 품성적 덕이야. 같은 말입니다. 그냥 엄밀하게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 중용의 상태를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형성되는 게 품성적 덕이거든. 근데 그냥 같다고 보세요. 품성적 덕이 중용이라고. 그 중용을 여러 번 하는 것을 통해서 품성적 덕이 길러져요. 괜찮죠? 그래서 습관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가 중요해. 실천 의지가 중요해. 주의주의예요. 주의주의. 여기는 여러 가지 게 있는데 용기, 절제, 금지 막 이런 게 쭉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 종류를 뭐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 정도만 알아두자. 실천적 지혜가 조금 자주 나오고 용기가 조금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용기라는 게 중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중용이라는 게 이것도 실제로 그 아리스토텔레스 책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 책에서 페르시아랑 막 전쟁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부대를 지휘하는 장군 얘기가 나와. 장군. 근데 이 장군이 페르시아 막 너무 병사가 많은 거야. 딱 맨 땅에서 전면전으로 막 붙어있었거든요.
근데 병사가 너무 많은 걸 보고 이대로 싸우면 뭐 개죽음일 것 같아 이러면서 병사를 좀 물렸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때? 전쟁에 나가가지고 병사를 물리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고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장군이 무서워가지고 싸우기 무서워가지고 군사 뒤로 뺐다니까 용기 있어요? 아니면 비겁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비겁한 거죠. 일반적으로 비겁한 거잖아, 맞죠? 그렇지 않니? 일반적으로는 비겁한 건데 얘가 나중에 군대를 물린 다음에 이 페르시아군이 절벽을 통과할 때 절벽 위에서 막 활을 쏘고 이래가지고 페르시아군을 성공적으로 물리쳤대요. 그랬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병사를 그냥 무섭다고 피하지 않고 1대1로 맞짱 까는 거는 개죽음이잖아. 사실은 멍청한 거지. 용기가 기계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기계가 너무 넘쳐가지고 만용으로 그런 거야. 만용으로. 그래서 아까 용기라는 거는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여기서의 용기는 병사를 물리는 게 용기입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11번이 중용인데 11번 중용. 산술적 중간값이 아닌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값입니다. 부족함. 그래서 뭐 절대적 중간값, 산술적 중간값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려요. 그때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입니다.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값이고, 그리고 선지가 이렇게 한번 변형돼서 나왔는데 중용이란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덕이 있는 것과 부도덕한 것의 중간값으로 보았다. 이것은 맞을까 틀릴까? 덕이 있는 것과 부도덕한 것의 가운데 값으로 보았다. 중용이란 맞을까 틀릴까? 아닙니다. 이거는 과도함이든 부족함이든 둘 다 악덕이에요. 두 악덕 사이의 중간값이야. 덕과 악덕 사이의 중간값이 아니라 악덕과 악덕 사이의 중간값이야. 둘 다 나쁜 겁니다. 이런 느낌인데 위에 보세요. 용기는 만용과 비겁 사이의 중용이 용기입니다. 여기 그 품성적 덕의 종류 거기 한번 보고 가자. 그러니까 기계가 너무 많으면 만용인 거고 기계가 너무 없으면 비겁인 거지. 그리고 절제가 너무 절제를 많이 하면 무감각해지는 거고 무감각해지는 거. 그리고 절제가 너무 안 하면은 절제를 너무 안 하면 방종해지는 거지. 긍지를 너무 가지면은 오만해지는 거고 긍지가 너무 없으면 비굴해지는 거. 이런 거 너무 극단으로 치우친 거의 중간을 하자. 뭡니까 이거는? 불교의 중도 8정도 가운데 길이었잖아. 비슷한 얘기 하는 거야. 그냥 용어가 조금 다른 거지. 거기는 중도라는 용어를 쓰고 여기는 중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래서 앞에 보면 좀 비슷한 게 나오면 좀 반갑지 않니? 플라톤 그 통치 계급 이런 거 하면서 공자의 정명사상 이런 거 하면 가끔 좀 반갑잖아요. 반갑고. 알았죠? 다시. 그래서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값이고 가변적인 개념이고. 자, 행동 감정에 모두 중용이 있다. 나오죠? 13번 앞에 행동 감정에는 모두 중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 나쁜 행동 감정에는 중용이 없어요. 그 자체로 나쁜. 예를 들어서 절도는 약간 그 절제된 절도와 과도한 절도 사이에 어떤 적정한 절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절도는 그 자체로 나쁜 거기 때문에. 맞죠? 질투라는 것도 약한 질투와 강한 질투 사이에 적당한 질투가 없어요. 질투는 약한 질투도 나쁜 거고 과도한 질투도 나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든 질투 같은 거, 그다음에 행동이든 그 절도 같은 거. 그래서 감정 행동도 그 자체로 나쁜 감정 행동은 중용이 없다는 것도 알아둬라. 모든 행동에는 중용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 자체로 중용이 없는 행동이 있다고. 그 자체로 나쁜 거. 그리고 실천적 지혜로 중용을 파악한다. 아까 위에 했죠. 실천적 지혜로 중용을 파악한다고. 그래서 실천적 지혜라는 용어도 중요합니다. 실천적 지혜로 중용을 파악하고 중용을 반복하면 뭐가 형성된다? 품성적 덕이 형성된다고요. 근데 그냥 같은 걸로 보세요. 품성적 덕이 중용으로 나와요. 지성적 덕은 지혜로 나오고. 이게 중용이란 개념이었고, 자 밑에 국가로 봅니다. 인간은 이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라 그러고 아까 폴리스 공동체가 중요하다. 직접 민주주의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도 아니고 그다음에 정치를 할 수 있는 최소도 아니다. 이 얘기죠. 공동체주의. 네, 국가 형성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입니다. 자연적 본성. 그래서 국가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란 종이 생길 때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랑 비교가 되냐면 나중에 이상국가론 거기 할 때 사회계약론을 배울 거거든. 사회계약론에서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연 상태가 존재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본성에 따른 국가 형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면서도 국가가 생겨. 그래서 자연 상태가 없습니다. 이해가니? 사회계약론은 말 그대로 국가를 만들 때 인간이 계약해서 만들었다는 거고, 그지? 근데 여기는 인간 본성에 따른 거니까, 자연적 본성에 따른 거니까 국가가 없는 시기는 없는 거야.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래서 사회계약론이랑 비교되는 걸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밑에 국가는 17번에 완벽한 공동체, 18번에 자족적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이자 자족적 공동체입니다. 자족. 그리고 다 나오네. 다 적어놨구나. 16번에 최선이자 최고까지 적었어. 최선이자 최고. 최선이자 최고의 공동체. 그래서 요런 얘기도 하는데 그 손과 몸 같은 비유를 들거든요. 국가가 몸인 거고 개인이 손인 거야. 자, 몸 입장에서는 손이 없어져도 몸이 존재할 수 있지. 손이 한 짝 잘리면 그냥 손 한 짝 없는 사람으로 살면 되잖아. 근데 몸이 사라지면 손은 어떻게 돼? 손은 그냥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아예. 그런 것처럼 국가 입장에서도 개인 하나는 없어져도 돼요. 그래도 국가가 운영될 수 있어. 근데 국가가 없어지면 개인은 존재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국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죠.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 그리고 자급자족이 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국가이기 때문에 자급자족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자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공동체들은 국가나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는 기능하기 힘들어요. 손이나 손톱이나 팔 같은 개념이야. 마을이나 가족 같은 거는. 이해가지? 국가가 돼야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고. 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정보다는 마을보다는 국가. 다른 공동체도 선을 추구하지만 생존과 같은 마을이나 뭐 가족도 생존 같은 거 보장해 줄 수 있지. 하지만 최상의 선인 아까 뭐였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의 목적. 헬리나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의 목적은 행복은 뭐고?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이것도 외우시고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19번 행복은 오직 국가 안에서만 달성 가능합니다. 작년에 나랑 같이 그 통합사회를 한 사람들은 6단원에 자유주의 철학자, 공동체주의 철학자 둘이 배웠지. 자유주의 사상가 롤스 노지. 들어는 봤죠? 공동체주의 사상가 맥킨타이어랑 말처. 맞지? 다활처정이 했잖아. 다원적 정의 얘기했던 거.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떠오르죠. 그래서 맥킨타이어인데 공동체주의 철학자로 나왔었어요. 타이어 배웠지. 타이어 기억 안 나니? 이거 타이어가 혼자는 굴러가면 어떤다? 장애물을 만들면 맥힌다. 타이어. 그래서 이 바퀴 4개 연결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면은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다. 공동체주의였죠. 맥킨타이어. 이 맥킨타이어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를 계승한 거예요. 공동체주의 철학자. 얘는 뭔 얘기를 했냐면 행위자 중심 윤리라고 적었죠. 행위자 중심 윤리. 20번에 행위자 중심 윤리. 행위자 중심 윤리.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행위를 비교하는 건데 아직 우리가 칸트랑 공리주의를 안 배웠어. 근데 칸트나 공리주의는 어떤 입장이냐면 행위 자체에 도덕적인 행위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행위 자체에. 그래서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그걸 공리에 올려야 돼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올려주는 그런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야. 칸트 같은 경우는 도덕 명령과 도덕 법칙과 실천 의지를 따르는 행위가 그냥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가 정해져 있어. 모든 것에 적용되는 도덕적인 행위가. 근데 여기는 공동체주의잖아. 그래서 공동체마다 도덕적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맥킨타이어는. 우리나라에서 소고기 대접은 굉장히 엄청난 대우죠. 엄청난 대접이잖아. 흑심 없을 때까지는 돼지고기 가지고 소고기 있으면 거의 흑심이 있는 거죠. 지금은 소고기 대접은. 근데 힌두교 가가지고 인도 가서 소고기를 대접하면 어때요? 힌두교에서는 소고기 안 먹죠.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나를 모욕하는 의미지. 소고기를 대접한다는 게. 그래서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어딘가에서는 도덕적으로 평가받는 행위가 소고기 대접이 저희 인도 가서는 소고기 대접이 부도덕한 거 비도덕적인 걸로 바뀔 수 있다고. 이해가? 그러면 도덕적인 행위라는 게 있어 없어? 공동체마다 달라지는 거지 도덕적인 행위는 없어. 괜찮니? 뭐가 있냐면 그냥 그 사회에서 도덕적이라고 불리는 어떤 행동, 유덕한 자라고 그래요. 유덕자. 덕이 있는 사람. 유덕자가 하는 행동이 있는 거야. 이해가니? 행동은 뭔지 몰라. 그냥 그 사회에서 저 사람은 덕이 있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덕이 있는 행동이야.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위 중심 윤리가 아니라 행위자 중심 윤리라고 불려요. 그럼 맥킨타이어다, 맥킨타이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주의를 조금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행위자의 성품인 덕을 강조하는 거고 유덕자, 덕이 있는 거. 아리스토텔레스 덕론을 계승한 거라니까. 그리고 의무론 공리주의의 행위 중심 윤리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21번의 공동체주의 윤리, 21번의 공동체주의 윤리. 끝까지 합시다. 이거 맞힐 수 있다. 자, 개인의 선택보다 21번 공동체의 역사나 맥락을 강조합니다. 위랑 똑같죠? 아까 설명했던 거. 도덕은 사회마다 공동체마다 같은 사회일지라도 시대가 변하면 도덕적인 게 바뀔 수 있고 우리 이전에는 막 조상님들한테 맨날 절하고 이렇게 도덕적인 거 있잖아. 차례 제사 이런 거 지내는 게 오늘날은 너무 이렇게 허례허식이다 비판받고 있잖아요. 그때는 불교 천주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제사 안 지내면 다 쌍놈 해가지고 막 숙청 나오고 그랬어. 이단이라고 3분 단적이라고. 근데 오늘날은 많이 간소화되고 절 안 하는 집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윤리가 바뀐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공동체의 역사 맥락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덕은 가변적인 개념이고 사회가 개인의 총합보다 커요. 사회라는 거는 개인의 단순 총합이다. 이거 저번에 유기체적 세계관 하면서 내가 작년에 한번 설명을 했다. 고양이 얘기했죠. 고양이. 행위 중심 윤리, 기계론적 세계관 이런 데서는 고양이 팔, 고양이 다리, 고양이 꼬리, 고양이 눈이 있는데 그게 다 뭐로 만들어진 고양이라고? 기계로 만든 고양이라고. 그래서 기계, 고양이 팔, 다리, 눈, 코, 입 이런 거 합쳐도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고. 근데 공동체주의는 개인보다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따르면은 개인은 혼자서 존재할 수조차 없죠. 공동체가 있어야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 몸은 팔이 없어도 몸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팔은 몸이 없으면 죽죠 무조건. 그래서 공동체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는 개인 고양이 팔, 다리, 눈, 코, 입 다 합치면은 살아있는 고양이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 살아 움직이는 고양이가 된다고. 혼자 있으면 의미가 없던 것들이. 그래서 공리주의의 공동체는 단순 총합인 것과도 비교돼야 돼요. 공리주의에서는 위에 아까 얘기했던 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거는 개개인을 더한 게 그냥 사회 총합이랑 똑같다 그래. 그래서 개인의 쾌락을 올리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사회적 쾌락이 올라가니까. 그거랑 다르다. 여기는 그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인간은 서사적 존재입니다. 서사적 존재. 이거 작년에 이것도 개인은 자율적 존재, 독립적 존재, 개인주의. 그다음에 개인은 서사적 존재, 연고적 존재하고 설명을 했어요. 이야기를 맺고 있다고.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맺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얘기. 급해가지고 말하는 2분 남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뭐라고?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다음에 한 2번만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명만 해야 한 명은 확실히 기억이 나겠죠. 까지 하고 2분 남았는데 주십시오.